안녕하세요. 현수쌤입니다. 2024학년도 10월 학력평가 사회문화 해설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그렇게까지 엄청 어렵진 않았던 것 같아요. 도표통계 문제가 좀 많이 나오긴 했는 편이지만 도표통계 문제의 난이도도 전반적으로 그렇게까지 엄청 어렵진 않았던 것 같고 개념 문제 같은 경우는 특히 전반적으로 더 수월했던 것 같습니다. 뭐 9월 모의평가에서 나왔던 막 엄청 빡세게 해가지고 니들 여기서 시간 끌고 가게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20번까지 가는 과정에서 시간 부족 현상을 만들어낼 거야 라고 외치는 듯한 그런 느낌의 문제는 사실 없는 학력평가였고 사실은 9월 평가원에서 평가원이 새롭게 제시한 요즘 느낌, 약간 이번 수능은 약간 이렇게 내겠다라고 선포하는 듯한 니들 도표통계 문제 개수는 좀 줄이겠지만 대신 개념 문제를 엄청 어렵게 만들어가지고 변별력 확보할 거니까 각오해라고 외치는 그런 경향성, 9월 평가원에서 보여줬던 경향성은 사실 이번에 10월 학력평가에 그렇게까지 나타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원래 학력평가가 약간 모의평가, 이 평가원이 내는 모의고사랑 약간 별개로 가는 경향이 가끔씩 있기도 해가지고 그걸 감안하고 사실은 9월 평가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수능을 대비하는 자세가 좀 더 중요하기는 하겠습니다. 일단은 1번부터 끝까지 한번 해설을 해드리면서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좀 더 빨리 풀어가야 되는지 도표통계 문제 같은 경우에도 원리들까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같이 한번 가봅시다. 1번부터 바로 갑니다. 자연현상, 사회현상 문제죠. 지구온난화로 개화 시기가 빨라지고 있다라는 건 당연히 자연현상이지. 꽃이 일찍 피는 거에 인간의 의도가 들어갈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지. 꽃이 주체가 되는 거고 인간의 의도가 개입될 수 없는 자연현상. 니은 농작물의 꽃가루 바지가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한 거는 사람들이 지적을 하고 있는 거잖아. 당연히 사회현상이라고 봐줘야 되는 게 정확히 말하면 연구팀이라는 사람들이 의도를 가지고 요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인간의 의도가 개입된 사회현상이라고 봐주시면 되고 사람이 꿀벌 대신 꽃가루 바지를 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농작물의 생산 비용이 증가하는데 어차피 비용이라는 단어도 뭐야? 이 시장경제 체제에서 인간이 가격을 매기는 거고 그거에 따라 가지고 비용이 발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간이 이 생산을 하는 과정에서 그 안에 돈이 얼마나 들어간지 판단하고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막 농작물 같은 걸 사올 거 아니에요. 꽃가루 바지를 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결국은 인건비가 증가한다는 얘기잖아. 사람들을 쓰는 데 있어 가지고 돈이 이만큼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고 그 과정엔 당연히 사람들의 복잡한 의도가 개입되어 가지고 이 시장 경제 체제가 돌아가면서 적정한 가격이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사람들의 수많은 의도가 개입되어 있는 자연현상이 아니라 사회현상이라고 봐줘야 되는 거겠죠. 그렇게 해서 자사사 이렇게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1번 자연현상은 사회현상과 달리 가치 함축적이다. 뭘 가치적이지? 자연현상에는 가치가 개입될 수가 없기 때문에 몰가치적이다. 이렇게 바꿔줘야 될 거고 2번 자연현상은 사회현상에 비해 인과관계가 명확하다. 맞지. 사회현상은 자연현상에 비해서 인과관계가 꽤나 불명확한 편이고 자연현상은 상대적으로 예외 같은 거 없기 때문에 인과관계를 찾아내기가 좀 쉬운 편이고 명확하게 나타나는 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3번 사회현상은 사회현상과 달리 벌써 이상하잖아. 그치? 사회현상은 원래 보편성과 특수성이 동시에 공존하는 거기 때문에 자연현상은 보편성만 있고 사회현상은 특수성까지 있고 사회현상 두 개를 내놨기 때문에 가치라고 바꿔주는 게 맞겠죠. 애초에 사실 뭐 뒤에 안 봐도 사회현상은 사회현상과 달리 그럼 틀린 거지. 4번 사회현상은 자연현상과 달리 경험적인 자료를 연구할 수 있다. 경험적인 자료로는 자연현상이든 사회현상이든 연구할 수 있기 때문에 탈락. 경험적 자료를 하는 연구를 형이하학적 연구라고 부르고 혹은 인과관계를 검증하는 경험적 자료를 통해 인과관계를 찾아내는 걸 과학적 연구라고 부르고 과학적 연구도 형이하학적 연구도 경험적 자료를 연구하는 것도 사회현상이든 자연현상이든 다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이것도 날릴 수 있고요. 5번 자연현상은 사회현상과 달리 확률의 원리가 아니라 확실성의 원리가 적용되는 거지. 확률성의 원리랑 확실성의 원리는 다른 거야. 확실성이 적용된다. 확실성이라는 거는 예외가 없다는 뜻이고 확률의 원리라는 거는 어차피 확률이라는 건 무조건 100%라는 개념을 보통 우리가 확률이라고 잘 부르지 않거든요. 그럼 확실하다 그러지. 확률이란 개념이 들어가는 순간 1%라도 0.00001%라도 예외가 있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되고 그래서 확률 이러면 사회현상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확실성으로 바꿔줘야지 맞는 선지가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정답은 2번으로 어렵지 않게 나오게 됩니다. 2번 다음 사회 변동 방향을 바라보는 이론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고른 것이냐고 했는데 사회 변동 방향을 바라보는 이론이라 그러면 뭐가 나오는 거지? 진화론이나 순환론이 나오는 거야. 이거 외워두시고요. 진화론, 순환론, 진순. 사회가 겪을 수 있는 위기는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발전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고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면서 사회는 보다 발전되고 분화된 사회를 나타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 좀 헷갈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보면서. 왜냐면 위기라는 표현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위기라는 단어 때문에 그러면 사회가 쇠퇴하기도 한다는 뜻인가? 라고 생각을 했을 수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
위기라는 표현은 쇠퇴라는 단어랑 같은 뜻이 아니죠. 내가 계속 발전을 하는 과정에서 잠깐 위기를 맞았어. 발전이 조금 어려운 상황을 겪었어. 그게 쇠퇴한다는 뜻은 아니잖아. 멸망한다는 뜻은 아니잖아. 그거랑 같은 얘기가 아니라고. 위기를 맞았을 뿐이지. 이게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발전 과정은 계속 유지가 되는 거고 그 과정에서 위기가 잠깐 일시적으로 나타나가지고 주춤했다가 진화가 계속 되다가 주춤했다가 진화가 막 이렇게 되다가 살짝 주춤했다가 다시 진화가 되는 그런 과정으로 설명을 하는 건 당연히 진화론에 해당이 되는 거죠. 순환론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명백하게 쇠퇴한다, 뭐 멸망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을 겁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면서 사회는 보다 발전되고 분화된 사회. 애초에 분화 뭐 이런 표현이 나오면 거의 100% 진화론이라고 보셔도 상관이 없거든요. 분화라는 것 자체가 우리 단세포 동물이 다세포 동물로 가게 되면서 여러 가지 장기들이 생기고 몸 안에서 신체 구조가 분화되고 분업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유기체 안에서 이 사회라는 것도 처음엔 되게 단순한 형태였지만 농부, 뭐 어부 뭐 이 정도밖에 없는 사회였다가 소방관이 생기고 간호사가 생기고 법원이 분리되고 학교가 분리되고 이런 식으로 되게 복잡한 형태를 이루게 되는 것처럼 그걸 생물의 진화에 비유해가지고 설명하는 게 진화론이다라는 식으로 기억을 하시면 되고 기억, 서구 사회가 가장 진보한 사회임을 전제로 한다. 요거 진화론을 주창한 사람이 허버트 스펜서라는 아저씨인데 이 허버트 스펜서 아저씨가 영국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영국이 또 대영제국이라는 이름으로 어마어마한 식민지를 가지고 전성기를 부흥하고 있던 그런 나라였기 때문에 이 전성기에 해당하는 영국이 진화론의 사상 안에서는 제일 꼭대기에 있는 어떤 국가인 거지. 다른 나라들 예를 들면 아시아에 있는 나라들,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들은 진화론의 사상 중에서 훨씬 덜 발전돼 있는 그런 나라들인 거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진화론은 서구 사회가 가장 진보한 사회임을 전제로 한다. 그거에 따라 가지고 서구 사회가 다른 사회들을 침략하고 제국주의의 어떤 명분에 따라 가지고 식민지화 시키는 거에 있어 가지고 명분을 제공한다. 그런 비판을 되게 많이 받기도 하지. 실제로 진화론은 서구 사회가 이 단선적인 발전 과정에서 모든 사회가 다 똑같은 길을 따라 가지고 진화를 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제일 꼭대기에 있다. 파일이, 리자드, 리자몽이 있다고 치면 우리가 리자몽인 거야. 니들은 파일이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진화론의 스타일. 사회 변동이 일정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일정한 방향성이 있지. 일정한 방향성이 뭐야? 그냥 쭉 발전하는 이 일정한 방향성. 순환론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방향이 없잖아. 계속 쇠퇴했다가 멸망했다가 발전했다가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진화론은 항상 쭉 올라가는 일정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네가 사회가 주기적으로 동일한 과정을 반복하여 변동한다고 본다. 이건 전형적인 순환론의 얘기. 주기적으로 동일한 과정을 반복한다. 이게 이거거든. 이거 주기적으로 동일한 과정을 거쳐서 반복하면서 변동하는 모습을 보이고 진화론은 주기적이란 표현을 쓰지 않아요. 이건 주기가 아니야. 그냥 항상 똑같은 거지. 리얼 사회 변동에 작용하는 인간의 영향력을 과소평가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이것도 순환론이지. 왜냐하면 순환론이 운명론, 숙명론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거대한 역사의 흐름 안에서 인간은 딱히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게 순환론의 대표적인 특징이고 인간의 영향력을 과소평가하는 운명론적이고 숙명론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당연히 순환론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여기 제시문에 있는 얘기가 진화론의 얘기였기 때문에 당연히 정답은 1번 이렇게 기억 니은으로 잡아주시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번 밑줄 친 기억에서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판소리의 매력에 빠졌어. 외국인 갑이 다니던 회사에서 한국 전통음악 동호회를 만들었어. 이게 뭐야? 비공식 조직이야. 이 정도까지만 파악을 하고 아래쪽으로 내려가 보는 게 맞겠죠. 왜냐면 이걸 다 읽고 나서 선지를 풀어도 부질없고 선지 하나하나씩 보면서 체크하는 게 당연히 훨씬 빠르거든. 1번 니은은 갑의 역할 갈등이다라고 돼 있어. 니은이 보면 고민이라고 돼 있는데 한국 유학을 고민하고 있는 거야, 이 사람이 지금. 아니, 자기가 지금 지위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 지위 안에서 여러 가지 역할들이 나와서 그 역할들이 충돌해서 동시에 이 역할들을 완벽하게 만족시키는 역할 행동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갈등하는 게 역할 갈등인데 지금 이 상황에서 그냥 내가 한국에 유학 갈까 아니면 그냥 여기 그대로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건 당연히 역할 갈등이 아니지. 사회적으로 부여되는 역할이 아니잖아. 이 고민하고 있는 건. 그냥 내가 가고 싶어? 가지 말까? 이런 식으로 그냥 고민하고 있는 그런 정도이기 때문에 이런 걸 당연히 역할 갈등이라고 부를 수는 없고요. 역할 갈등이란 건 반드시 지위에서 나오는 2개 이상의 역할이 충돌하는 모습이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2번 기억은 디귿과 달리 결합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 집단이다. 이건 쌤이 종종 강조하는 건데 이 표현 있잖아. 결합 자체를 목적으로 한다. 이 표현. 이 표현은 외워야 돼요. 이 표현은 기본적으로 사회문화에서 공동사회를 가리킬 때 쓰는 표현이야. 다른 뜻이 아니야. 그냥 공동사회를 얘기할 때 결합 자체를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생각을. 어떤 친구들은 가끔씩 착각을 합니다. 이 이익사회 중에 자발적 결사체 중에 친목 집단이라고 불리는 애들이 있는데 걔네들 같은 경우에는 친목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그런 성향이 있어가지고 친목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게 그냥 만나는 거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거 아닌가요? 결합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거 아닌가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요거를 가지고 친목 집단도 그렇지 않나라고 생각해서 비공식 조직도 친목을 목적으로 하니까 결합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틀린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사회 문화 안에서 결합 자체를 목적으로 한다라는 개념은 이 퇴니스라는 사회학자가 만든 공동사회라는 개념에 기반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결합 자체를 목적으로 한다는 단어 자체를 완전히 외워버려야 된다고. 이거 공동사회구나라고. 그러면 기업이 공동사회가 맞냐? 이거 공동사회 아니야. 비공식 조직이잖아. 이거 비공식 조직이기 때문에 회사 안에서 만들어진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한국 전통음악 동호회 이런 식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비공식 조직은 이익사회라서 바로 탈락인 거예요. 기업은 공동사회가 아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날려주시면 됩니다. 디귿은 이익사회가 맞아가지고 디귿과 달리라는 표현은 맞는데 기업이 이익사회이기 때문에 공동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탈락인 거죠. 3번 디귿과 리을은 모두 공식적 사회화 기관이다. 교육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을 공식적 사회화 기관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회사 교육을 위해서 만들어진 곳이 아니잖아. 탈락. 대학교는 교육을 위해서 만들어진 곳이 맞아서 공식적 사회화 기관이 맞지만 어쨌든 선지 전체적으로는 탈락. 4번 미음은 리을의 구성원으로서 갑의 역할 행동에 대한 보상이다라고 돼 있는데 미음이라는 게 지금 우수 논문상을 받은 건데 이 사람이 지금 리을의 구성원으로서 우수 논문상을 받았는지부터 체크해봐야 돼. 이 선지를 정확하게 꼼꼼하게 읽으면서. 우수 논문상을 이 사람이 리을 땡땡 대학교에서 판소리를 공부하면서 써가지고 받은 건가? 아니란 말이야. 지금 이 사람이 세모 대학원에 진학을 한 후에 지금 판소리를 주제로 훌륭한 논문을 썼기 때문에 우수 논문상을 받았단 말이야. 이 사람이 지금 대학원생이란 말이야. 대학원생. 세모 대학원생이에요. 땡땡 대학생이 아니야. 이제는. 쌤 땡땡 대학교 안에 세모 대학원이 있을 수도 있지 않나요? 그거는 여러분의 상상이고 실제로 이 글 안에서 나타나는 정보를 토대로 판단해야 된단 말이야. 당연히 이거는 뭐 고려대학교지만 여기는 서울대 대학원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세모 대학원에 진학하는 걸로써 세모 대학원의 구성원으로서 지금 역할 행동을 잘해가지고 지금 보상을 받은 거지. 우수 논문상은 보상이 명확한데 보상이 맞는데 당연히 세모 대학원의 구성원으로서 세모 대학원의 대학원생으로서 역할 행동을 잘한 거야. 원래 대학원생은 논문 쓰는 게 자기의 역할이거든요. 논문을 잘 쓰는 것 이게 기대받는 역할인데 그걸 잘 해냈기 때문에 역할 행동을 잘 해냈기 때문에 보상을 받은 건 맞지만 갑의 역할 행동에 대한 보상인 건 맞지만 리을의 구성원으로서 지금 역할 행동을 해서 보상을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탈락이다라고 글을 꼼꼼하게 읽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5번 디귿 리을은 기업과 달리 공식적 규범을 통한 구성원 통제가 일반적이다. 공식적 규범을 통해서 구성원을 통제한다는 거는 어떤 집단의 특징이에요? 2차 집단의 특징이야. 2차 집단의 특징. 이거 외우셔야 돼요. 또. 비공식적 규범을 통해 가지고 구성원을 통제해도 되는 집단은 1차 집단이고 1차 집단은 친한 집단이잖아. 친한 집단들끼리는 굳이 공식적으로 법이나 제도나 뭐 학칙, 교칙 이런 걸 가지고 통제할 필요가 없다. 그냥 관습, 도덕 이런 걸 가지고 그냥 해도 돼. 예를 들면 가족 같은 경우에는 1차 집단이기 때문에 야 엄마가 그러지 말라 그랬지. 이 정도로 충분한 거라고. 법을 만들 필요는 없는 거잖아. 가족 안에서. 근데 2차 집단은 안 친한 집단이기 때문에 공식적인 규칙, 학칙, 교칙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이번에 이걸 어기셨기 때문에 벌점 3점입니다. 이런 걸 해야 되는 거라고. 그래서 이건 2차 집단의 특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디귿 리을이 2차 집단인가만 찾아보면 되는 거예요. 회사 공식 조직이죠? 2차 집단 맞습니다. 대학교 공식 조직이죠? 2차 집단 맞습니다. 기업은 비공식 조직이죠? 1차 집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귿 리을은 기업과 달리 2차 집단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5번을 골라주셔야 되는 문제인 거죠. 이거는 확실하게 외워주셔야 됩니다. 쌤! 공식 조직 얘기할 때도 공식적 규범으로 통제하는 게 공식 조직의 특징이라고 그랬잖아요. 2차 집단도 특징이고 공식 조직도 특징이고 헷갈립니다. 2차 집단의 특징이 맞고 공식 조직이 원래 2차 집단이기 때문에 그런 특징을 같이 가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5번이 정답이 되는 거지. 4번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와 B는 각각 산업사회와 정보사회 중 하나이다. 산업사회, 정보사회 관련 문제인데 이게 되게 좀 짜증났어. 여러분들도 문제 풀면서 그런 생각 받았죠. 저도 이 문제 풀면서 이게 뭐야 이게. 아니 이거 스티커 모양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하는 거예요. 되게 너무 신선하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한편으로는 이게 뭐야 라는 느낌도 좀 들었었죠. 사실은 이렇게 처음 보는 룰을 가지고 있는 일종의 게임 같은 게 사실은 수능에도 등장은 할 수 있거든. 그런 경우에는 이 룰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꼼꼼하게 보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들어가지 않으면 순간적으로 헷갈려서 틀리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자세히 보셔야 되는 겁니다. A와 B는 산업사회, 정보사회 중 하나인데 잘 봐봐. 제시된 비교 기준에 따라 A와 B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강함으로 평가되는 사회의 스티커를 떼가지고 답란에 한번 붙여봐라. 그러니까 여기 있는 스티커랑 여기 있는 스티커가 각각
산업사회 아니면 정보사회를 지금 상징하는 스티커인 거야. 동그라미가 산업사회라면 동그라미 스티커는 다 산업사회를 상징하는 거고 뭐 별표는 다 정보화사회를 상징하는 거고 이런 식인 거지. 아직은 우리가 몰라. 이 동그라미가 산업인지 뭐 동그라미가 정보화사회인지 모르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가가지고 한번 추측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비교 기준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거 보자마자 뭐 해야 돼? 이게 산업사회에서 높은 건지 정보화사회에서 높은 건지부터 적어놓고 문제 들어가야 되겠죠. 가정과 일터의 결합 정도는 어디서도 높습니까? 정보화사회에서도 높아요. 이거 무슨 말입니까? 산업사회에서는 무조건 회사에 가야지만 일을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리고 가정과 일터가 완벽하게 분리돼 있단 말이야. 하지만 정보화 사회에서는 일터, 회사에 굳이 가지 않아도 가정에서도 일을 할 수 있단 말이야. 다시 말하면 가정과 일터가 합쳐지는 거지. 그게 뭐 때문에 가능합니까? 재택근무 때문에 가능한 거라고. 이 화상통신 혹은 뭐 통화 뭐 여러 가지 요즘에는 막 VR 가지고 막 뭐 가상의 오피스를 만든다 이런 얘기까지 막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인터넷의 발달을 통해 가지고 집에서도 일을 할 수 있는 재택근무가 활성화가 됐고 있기 때문에 정보화 사회에선 일터와 가정이 좀 결합되는 모습이 나타난다. 산업사회에 비해 가지고. 그러면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게 정보화 사회가 산업사회보다 높은 특징인데 이 학생 갑이 지금 답에다가 동그라미를 지금 붙여놨단 말이야. 동그라미가 뭔진 몰라도. 근데 교사가 오답이라 그랬어. 다시 말하면 동그라미는 더 높은 특징을 가진 사회가 아니라는 거야. 그럼 동그라미가 뭐겠어? 산업사회인 거지 뭐. 실제로는 정보화 사회를 붙였어야 되는데 정보화 사회가 더 높은 거니까 이거 별표를 붙였어야 되는데 요걸 붙였어야 된다고 요걸 붙였어야 되는데 요거를 안 붙이고 지금 동그라미 산업사회에 해당되는 거 붙이니까 너도 오답이야.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한 거잖아. 그렇게 되면 별표가 정보화 사회가 될 거고 A가 산업사회 이런 식으로 동그라미가 산업사회 스티커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지금 이 사람이 지금 여기 별표 붙였으니까 정보화 사회라고 답변을 한 거구나. 여긴 동그라미 붙였으니까 산업사회라고 답변을 한 거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죠. 교사가 지금 평가를 해가지고 정보화 사회라고 붙였는데 오답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뭐가 더 높은 특징을 여기다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산업사회가 더 높은 특징이 가에 들어가야만 되는 거야. 그래야 이게 오답이 될 수가 있으니까. 쌍방향 매체의 활용 비중은 어디서도 높죠? 당연히 정보화 사회에서도 높습니다. 쌍방향 매체가 뭐지? 뉴미디어거든. 뉴미디어. 이게 뉴미디어란 말이야. 정보화 사회에 들어가지고 새롭게 나타난 대중매체, 인터넷, 스마트폰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야. 쌍방향 매체가 뭐지? 양방향으로 소통이 가능하다는 얘기잖아. 생산자가 정보 소비자한테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과거의 전통 매체, 신문, TV, 라디오 이런 것들이 아니라 뉴미디어에선 댓글도 달고 유튜브에다 댓글도 달지만 뭐 인터넷 게시판을 통해 가지고 항의도 하고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 소비자와 정보 생산자의 쌍방향 소통이 가능해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기억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 뉴미디어이기 때문에 뉴미디어의 어떤 활용 비중이 높은 건 당연히 정보화 사회. 그럼 여기 뭐가 들어가야 되겠어? 정보화 사회니까 별표가 들어가야 되는데 정답이라고 돼 있단 말이야. 그럼 별표 제대로 넣었겠네. 별표를 넣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살짝 표시를 해두면 되는 거죠. 나 같은 경우에는 이거 산업사회 스티커이기 때문에 정답이야. 정답이기 때문에 산업사회가 더 높은 게 들어가야 돼. 여긴 이제 정답이 되는 거라서 그런 거고 여긴 오답이기 때문에 산업사회가 더 높은 얘기가 들어가야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주시면 이제 마무리를 할 수가 있죠. 1번 기억은 동그라미이다. 기억은 별표예요. 별표입니다. 2번 가에 지식 서비스 산업 종사자의 비중이 들어갈 수가 있는가. 가에는 지금 산업사회가 더 높은 특징이 들어가야 된단 말이지. 지식 서비스 산업이라는 걸 우리가 보통 몇 차 산업이라고 부르죠? 3차 산업이라고 부르거든요. 3차 산업. 1차 산업은 이제 농업. 2차 산업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물건들을 생산하는 제조업. 그리고 3차 산업이 이 서비스업이라고 부르는데 그게 지식 서비스업이고 페이스북이라든지 뭐 인스타그램이라든지 틱톡이라든지 그런 게 다 서비스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어쨌든 그런 거의 비중이 제일 높은 사회는 당연히 정보화 사회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3차 산업의 비중. 산업사회는 2차 산업의 비중이 제일 높은 거고 그렇기 때문에 가에 지금 정보화 사회가 더 높은 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은 거지. 지금 산업사회가 더 높은 게 들어가야 되는데 정보화 사회가 높은 게 들어가 버리니까 들어갈 수 없다가 되는 거고 3번 나에는 지금 산업사회가 더 높은 특징이 들어가야 됩니다. 소품종 대량 생산 방식의 비중. 맞지. 산업사회는 소품종 대량 생산의 사회잖아. 종류는 다양하지 않고 종류가 비슷비슷한 걸 엄청 많이 뽑아내면 되는 사회였고 정보화 사회는 다품종 소량 생산 방식이기 때문에 요거는 산업사회가 더 높은 특징으로 적절합니다. 3번이 정답인 거고 4번 A는 산업사회는 B 정보화 사회에 비해 사회 변동 속도가 느리지. 당연히 정보화 사회가 더 빠르고요.
5번 정보화 사회는 산업사회에 비해 정보 제공자와 수용자 간의 구분이 불명확해지는 특징. 그게 뉴미디어의 특징이기도 해. 뉴미디어라는 것 자체가 이 소비자가 원래는 그냥 일방적으로 받아들이기만 했던 소비자가 합성 같은 걸 막 해가지고 인터넷에 짤방 만들어서 올리고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정보를 생산하는 사람은 생산만 하고 소비자는 소비만 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소비자도 생산하고 생산자도 소비하고 이런 과정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구분이 불명확해진다라는 특징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3번으로 결론이 나게 됩니다. 4번의 정답은 3번.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5번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A와 B는 각각 관료제와 탈관료제 중 하나이다. 가에서 라는 사회 조직 형태인 A와 B를 비교한 진술인데 또 약간 좀 짜증나게 게임 형태로 만들어놨단 말이야. 근데 오히려 이런 경우엔 쉽지. 왜냐면 이런 카드 형태는 우리가 그래도 꽤 많이 보던 거거든. 사실 여기 나와 있는 걸 보면서 뭘 판단하면 되겠어요. 이 4개의 진술 중에 2개는 옳고 2개는 옳지 않다라고 돼 있으니까 2개만 맞았다는 뜻인데 여기 있는 걸 보면서 이 카드가 맞다면은 A는 무엇일까? B는 무엇일까? 이걸 구분해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래쪽에 선지를 슬쩍 보고 넘어가면 제일 좋은데 아래쪽에 선지를 보니까 뭐가 옳은 진술이면 나가 옳은 진술이면 이런 식으로 막 적혀 있어. 다시 말하면은 여기 있는 것들이 만약에 옳다면 혹은 옳지 않다면 A는 뭐가 되고 B는 뭐가 되는지를 빨리 구분해내야 되는 문제란 말이죠. 어차피 관료제, 탈관료제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한번 가보죠. A부터, 가부터. A가 B보다 업무의 전문화와 세분화 정도가 높다. 그럼 A가 뭐야? 관료제지 당연히. 전문화와 세분화 정도가 높은 건 관료제잖아. 탈관료제 같은 경우에 상대적으로 유연한 근무, 전문화와 세분화라는 분업의 시스템이 별로 적용되지 않고 여러 가지 넓은 업무를 동시에 맡아서 할 줄 아는 그런 유연한 업무 처리 시스템이 강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A가 관료제라면 B는 탈관료제 이런 식으로 가가 맞다면 이렇게 될 거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나 같은 경우에도 한번 봐봐. A가 B보다 성과에 따른 보상을 중시한다라고 했는데 성과에 따른 보상은 어디가 합니까? 탈관료제가 한단 말이야. 관료제 같은 경우에는 연공 서열에 따른 보상을 하기 때문에 A가 탈관료제고 B가 관료제가 되겠죠. 나가 맞다면. 다 B가 A보다 구성원의 재량권 보장을 중시한다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되면 B가 뭐가 되는 거지? 구성원의 재량권 보장, 다시 말하면은 분권화라고 표현을 하는 거. 그건 탈관료제의 특징이거든. 권력을 실무자에게 나눠주는 거야. 실무자한테 재량권을 주는 거지. 그렇게 얘기하는 건 탈관료제고 그럼 A가 따로 재량권을 보장하지 않고 중앙 집권적으로 뭐 이사진이나 사장 같은 사람들이 모든 권력을 다 틀어지고 있는 재량권 같은 거 안 주고 그냥 니네 시키는 대로 매뉴얼대로 일만 해. 이렇게 얘기하는 관료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순서대로 가나다가 각각 맞다면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야. 기억, 가가 옳은 진술이라면 A는 관료제고 B는 탈관료제잖아. 이렇게 적으면서 빠르게 가면 돼. 관료제는 탈관료제보다 환경 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에 불리하지. 탈관료제가 정보화 사회에 들어가지고 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가지고 엄청 유리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기억 틀리고 시작하고. 니은 나가 옳은 진술이라면은 A는 탈관료제고 B는 관료제잖아. B의 관료제가 기억에 관료제가 탈관료제보다 업무 수행 과정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높다가 들어갈 수 있는지를 지금 확인을 해보면 되겠죠. 나가 옳은 선지라고 얘기하면 지금 A가 탈관료제이고 B가 관료제인 게 확정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가랑 다는 다 틀리게 되는 거지. 이렇게. 둘 다 틀리게 되는 거야. 그럼 라에는 맞는 얘기가 무조건 들어가야 된단 말이야. 그럼 이게 맞는 얘기인지만 확인하면 되잖아. 관료제는 탈관료제보다 업무 수행 과정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높나? 높지. 관료제라는 건 철저하게 문서화된 업무 절차에 따라서 다시 말하면 매뉴얼에 따라 가지고 업무를 진행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매뉴얼이 잘 바뀌지도 않기 때문에 업무 수행 과정이 앞으로 어떻게 돌아갈지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표현을 하고 탈관료제는 되게 이 빠르게 바뀌는 정보화 사회 환경에 금방 적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업무 매뉴얼 자체가 되게 빠르게 바뀔 수밖에 없어요.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업무 수행 과정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거는 관료제다. 잘 변하지 않고 앞으로 하던 일 계속하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니은이 맞게 되는 거고요. 디귿 B가 하향식 의사결정 방식이 지배적이면 다와 라는 모두 옳은 진술이다라고 돼 있는데 B가 하향식 의사결정 방식이 지배적이다라고 돼 있어. 근데 여러분들 사실 이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이거 사실 풀 필요도 없어. 왜 그런 줄 알아? 다랑 라는 같이 오를 수가 없어. 여기 보세요. 다랑 라에 나와 있는 거 지금 보세요. 지금 가랑 다가 지금 같이 가고 있습니다. 둘 다 A가 관료제고 B가 탈관료제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두 개는 옳고 두 개는 옳지 않다 그랬잖아. 그럼 얘네 둘이 맞으면 얘네 둘이 틀리는 거고 얘네 둘이 맞으면
얘네 둘이 맞으면 얘네 둘이 틀리는 거고 만약에 얘네 둘이 맞게 된다면은 나와 라는 틀리게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다와 라는 같이 갈 수가 없어. 모두 옳은 진술일 수가 없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안 풀어봐도 사실 틀린 선지라고 볼 수 있는 거고 B가 하향식 의사결정 방식이 지배적이다라고 얘기하면은 B는 관료제란 뜻입니다. 하향식이라는 게 위에서 아래로 내리꽂는 수직적으로 권위적으로 명령하는 시스템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B가 관료제라면은 다는 어떻게 될까요? 다는 B가 관료제인 상황에서 지금 B가 탈관료제라고 주장하고 있으니까 다는 틀리게 되겠지? 그렇기 때문에 다와 라는 모두 옳은 진술이 될 수가 없어. 라는 옳은 게 맞아. 왜냐면 B가 관료제라고 주장하는 순간 나가 맞게 되고 B가 관료제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가, 다가 둘 다 틀려버리기 때문에 나랑 라가 함께 옳은 진술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어렵지 않게 2번이 정답이라는 것까지도 확인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글에 부각되어 있는 문화의 속성 6번입니다. 문화의 속성 얘기가 나오면 뭐가 등장을 해요? 공유성, 총체성, 학습성, 축적성, 변동성이 등장을 합니다. 그거 감안하시고 요 글 안에서 찾아내면 되는 거죠. 빠르게 찾아내 봅시다. 이양기 등 농기계를 이용한 농법이 기존 농법을 대체했어. 그러니까 갑국 농촌이 바뀌어. 문화가 바뀐다는 얘기지. 그럼 변동성 일단 들어가고 시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어떤 문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 사실은 공유성이 들어간 거기도 하기 때문에 공유성도 바로 적어줄 수 있습니다. 쌤이 맨날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사실 긴 글이 나오면 거기에 공유성이 안 들어갈 수가 없다. 이게 이 농법이 기존 농법을 대체했다는 표현이 나오는 순간 갑국 농촌의 이양기 같은 농기계를 이용한 농법이 퍼졌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든. 그 공유성도 들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고 갑국 농촌에서는 주민들이 함께 새참을 먹고 모를 심는 문화가 사라졌는데 주민들 간에 서로 도울 일이 없어지면서 공동체 의식도 약해졌다. 그러니까 이게 원래 다 같이 밥을 먹으면서 모를 심는 문화가 있었는데 여기 사라져버리면서 공동체 의식이라는 정신적인 요소의 문화도 바뀌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 그럼 문화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를 하는 총체성도 함께 들어가 있는 거지. 정확히 말하면 이게 바뀌니까 저것도 바뀌어요. 변동성과 총체성이 함께 들어가 있는 연결되어 있는 문화 중에 하나가 바뀌니까 다른 것도 바뀐다라는 의미의 표현이 지금 들어가 있는 겁니다. 기억부터 볼게요. 문화는 세대 간 전승을 통해서 더욱 풍부해진다. 이건 축적성에 해당되는 얘기니까 축적성 얘기는 없지. 지금 여기에 뭐 세대 간 전승되면서 풍부해지고 다양해지는 그런 느낌 얘기는 없으니까. 문화는 그 형태나 의미가 고정된 생활 양식이 아니다. 이거 변동한다는 얘기니까 맞는 거지. 변동성 들어가 있고 문화는 후천적인 학습에 의해 향유되는 생활 양식이다. 학습성인데 여기 뭐 배워가지고 바뀐다 이런 얘기는 없잖아요. 애기들을 막 훈련을 시켜가지고 새참 먹게 만든다 이런 얘기 전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디귿 틀렸고 리얼 한 사회의 문화를 구성하는 요소들은 상호 유기적으로 결합돼 있다. 이거 총체성이잖아. 총체성 들어가 있지. 총체성 여기 들어가 있는 거니까 이거는 변동성이었고 그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어렵지 않게 4번 니은 리을인 거를 찾아낼 수 있었을 겁니다. 정답은 4번이 되는 거고요. 7번 밑줄친 기억에서 비읍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갑국에는 지역 문화, 세대 문화 등 다양한 하위 문화가 있고 다 밑줄 그어져 있으니까 선지부터 보면 되겠네. 기억에서 문화는 좁은 의미로 사용되었다. 좁은 의미로 사용된 게 맞나? 넓은 의미지 당연히. 좁은 의미라는 건 우월성이 내포돼 있는 단어에만 좁은 의미로 사용되었다. 우월하고 세련되고 뭐 트렌디하고 조금 더 예술적이고 조금 더 뭐라 그래야 돼? 약간 조금 더 최신 버전이고 문명화돼 있고 막 이런 것들을 보통 이제 좁은 의미의 문화라고 표현을 하는데 최신 버전이란 말을 뺄게요. 그냥 소위 말하는 우등한 문화, 좀 세련된 문화, 고급진 문화 이런 것들을 할 때 보통 좁은 의미라고 표현을 하는데 지역 문화가 뭐 우월하고 이런 뜻을 함유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경상도 문화 있고 전라도 문화 있고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넓은 의미의 문화로 지금 사용된 단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2번 디귿은 니은의 총합이다. 주류 문화는 하위 문화의 총합이다. 이거 아닌 거 알죠? 하위 문화 다 더한다고 주류 문화 되는 거 아니에요. 완전 별개의 문화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너무 많이 나오는 선지니까 쌤이 여기서 일일이 설명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3번 리을은 청년 세대 문화인데 갑국의 문화 다양성 증진에 기여하는 당연하지. 청년 세대만 즐기는 문화는 하위 문화잖아 이게. 모든 대다수 국민들이 즐기는 문화라고 볼 수가 없단 말이야. 특정 집단의 애들이 즐기는 문화인데 이 하위 문화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문화 다양성이라는 게 증진될 수밖에 없는 거죠. 각종 세대 문화들이 많아지고 각종 하위 집단의 문화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사회 전체의 문화 요소들은 다양해진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각국의 문화 다양성 증진에 기여한다는 표현 당연히 맞다. 4번 리을을 향유하는 사람은 디귿을 향유하지 않는다. 청년 세대 문화, 하위 문화를 향유하는 사람들은 디귿에 나와 있는 주류 문화를 향유하지 않아? 전혀 그렇지 않지. 우리나라의 주류 문화가 뭐야? 김치 먹는 문화, 라면을 젓가락으로 먹는 문화, 한국어를 쓰는 문화 이런 것들이 다 대다수가 혹은 모두가 공유하는 주류 문화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청년들은 한글 안 쓰나? 당연히 쓴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하위 문화를 공유하는 집단이 절대로 주류 문화를 공유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향유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라고 체크해 주시면 되고 5번 미음과 비읍은 모두 비물질 문화이다. 라고 돼 있는데 디지털 기술은 물질 문화지.
디지털 기술이란 게 뭐예요? 디지털 기술을 통해 0과 1이라는 이 수치들을 활용해가지고 컴퓨터를 돌리고 그 외에도 컴퓨터에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저장하고 이런 게 다 디지털 기술이란 말이야. 당연하지만 그 컴퓨터 안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라는 개념도 물질이라고 친단 말이야. 그게 우리 눈에 직접 보이지는 컴퓨터로 볼 수 있잖아 사실은.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것들이 전부 다 전기 신호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도 물질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물질들을 운용하거나 저장하거나 이런 기술들도 그 물질이랑 관련된 기술이라서 기술 문화라고 부르기도 하고 물질 문화라고 부르기도 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비물질 문화라고 하면 안 되고 이거는 물질 문화다, 기술 문화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 비읍 개성을 중시하는 가치관은 비물질 문화가 맞지. 이거는 노골적으로 현실에 존재하는 물질적인 존재랑 관련이 없잖아. 그걸 만드는 기술이나 이런 것도 전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비물질 문화 중에서도 사실은 뭐겠어? 가치관이라고 표현을 하면은 사람들이 무엇을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어떤 부분에 의미를 부여하는지 그런 거기 때문에 실제로 사람들의 행동을 규제하는 제도 문화랑은 관련이 없어서 이런 건 보통 관념 문화라고 부르는 거예요. 관념 문화인 것까지도 좀 알아두시면 제일 좋겠습니다. 관념 문화이다. 이렇게까지 정리해 주시면 관념 문화는 비물질 문화이기 때문에 당연히 비물질 문화에 해당되는 건 맞지만 리을이 틀리게 된다. 이음이 틀리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죠.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문안스. 8번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처음으로 이제 도표 통계 문제 등장했죠. 이 계층 이동이랑 관련된 문제인데 사실 여러분들 중에서 요즘 헷갈린다고 생각한 친구들이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 대다수는 쉽게 풀었을 거야. 여기 나와 있는 얘기가 하나도 어려운 게 아니거든. 각국의 계층은 각각 상중하 중에 하나인 A, C로 구분이 되는데 A, B, C 알아내야겠죠? 자녀 세대에서 A와 B에는 모두 세대 간 하강 이동한 자녀가 존재하고 그럼 C에는 존재 안 한다는 얘기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지 않니? A와 C에는 모두 세대 간 상승 이동한 자녀가 존재하고 그럼 B에는 세대 간 상승 이동한 자녀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잖아. 사실 A, B, C 중에 하나에는 무조건 세대 간 하강 이동한 자녀가 존재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C에 지금 세대 간 하강 이동한 자녀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얘기구나라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 있지. 잘 생각을 한번 해봐. 부모님 세대와 자녀 세대가 있어요. 계층 이동을 합니다. 부모님 세대에도 상층, 중층, 하층이 있고 자녀 세대에도 상층, 중층, 하층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여기서 물어보고 있는 건 자녀 세대 기준의 A와 B를 물어보고 있는 거거든. A, B, C를 물어보고 있는 거라면 여기서 봐야 된단 말이야. 생각을 한번 해봐. 자녀 세대에서 A와 B에는 세대 간 하강 이동한 애들이 있을 수가 있어. 근데 C에는 하강 이동한 애들이 없을 수밖에 없어. 셋 중에 하나에는 하강 이동한 자녀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뭐겠어요? 상층에는 자녀인데 하강 이동을 해서 상층이 된 애들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지? 상층 위에는 아무도 없거든. 하강 이동이라는 건 부모님 세대에서 자기 세대가 더 낮은 계층으로 이동해야 된다는 뜻 아니야. 근데 부모님 위에 상층이란 존재를 가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 안에서는 상층 위에 뭐 극상층 이런 거 없단 말이야. 이 불가능한 거지. 자녀 세대 상층은 하강 이동을 통해서 자기가 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A, B, C 중에 상층은 무조건 하강 이동한 자녀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A와 B에는 하강 이동한 애들이 있다. 그럼 A와 B는 각각 중층이거나 상층에서 내려왔거나 뭐 상층에서 내려오든 중층에서 내려오든 하층이거나 그러면 하강 이동한 자녀가 존재할 수가 있지. 그러니까 C가 상층이구나라는 걸 확인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 가지고. 그다음 A와 C에는 모두 세대 간 상승 이동한 자녀가 없대. 상승 이동을 해 가지고 자기 위치로 올 수가 없대. 그럼 뭘까? 당연히 하층이죠. 이게 안 되잖아. 극하층 이런 거 없으니까 부모 세대에서 하층보다 더 아래에 있는 계층 같은 거 없기 때문에 자녀 세대 입장에서는 자녀 세대 하층이 상승 이동을 해가지고 자기 위치가 되는 게 불가능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은 A와 C에는 상승 이동한 애들이 있다 그랬으니까 상층 아니면 중층일 거 아니야. 여기서 올라오거나 이렇게 하면은 상승 이동한 애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남은 B가 하층이 된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A가 중층이고 중하상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 세대, 자녀 세대의 중층, 상층, 하층의 퍼센트가 다 나온 거예요. 상중하가 순서대로 20, 50, 30, 25, 15, 60 이런 식으로 되는 거지. 자녀 세대 같은 경우에 25, 15, 60이면 중층이 제일 작기 때문에 모래시계 0이 되고 이거 어차피 물어볼 거니까 상중하 부모 세대 같은 경우에 중층이 제일 많기 때문에 다이아몬드가 될 거고요. 이 정도까지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보면 되는데 1번부터 보면 하층 비율은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보다 높다라고 했거든. 하층 비율은 부모 세대가 30이고 자녀 세대가 60이라서 자녀 세대가 부모 세대보다 높네요. 이거 체크하시면 되고 2번 중층 비율 대비 상층 비율은 자녀 세대가 부모 세대보다 크다. 중층분의 상층 그냥 하면 되는 거잖아. 이거 확인하려면 자녀 세대 같은 경우에 부모 세대 같은 경우에 금방 구해보죠. 중층분의 상층, 중층분의 상층 15분의 25 자녀 세대. 부모 세대 같은 경우에는 중층분의 상층이 50분의 20
어디가 더 높아? 여기는 1을 넘고 여기는 1을 못 넘잖아. 자녀 세대가 부모 세대보다 큰 게 맞지. 3번 A에 속한 부모의 자녀가 세대 간 상승 이동하면 B에 속하게 된다. A에 속한 부모의 자녀가 뭐지? A에 속한 부모? A가 중층이란 말이야. 중층에 속한 부모의 자녀가 세대 간 상승 이동을 하면 상층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근데 B는 하층이잖아. 이거 말이 안 되잖아. A가 중층이고 지금 B가 하층이란 말이야. 부모님 중층에 속한 자녀가 세대 간 상승이 들어오면 위로 올라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상층이 돼야 되는 건데 하층에 속하게 된다라는 말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요거는 C로 바꿔줘야 된다. 상층에 속하게 된다로 바꿔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게 간단한 논리 문제가 됩니다. 4번 B에 속한 부모의 자녀가 하층에 속한 부모의 자녀가 C 상층에 속하게 되는 것은 상승 이동이잖아. 하층에서 상층으로 올라가는 거니까 그럼 세대 간 하강 이동이 아니라 상승 이동의 결과다라고 바꿔주는 게 맞을 것이고요. 5번 자녀 세대의 계층 구조가 부모 세대의 계층 구조보다 사회 통합의 실현에 유리하다. 자녀 세대 모래시계야. 부모 세대 다이아몬드고 당연히 다이아몬드가 사회 통합에 훨씬 더 유리하고 안정적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자녀 세대는 부모 세대에 비해서 사회 통합이 불리하다. 사회 통합이 잘 되지 않는다. 안정적이지 못하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게 맞겠습니다. 그러면 어렵지 않게 이것도 정답 2번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9번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갑은 청소년의 비속어 사용이 증가하고 있고 특히 고등학생이 가장 심각하다는 기사를 접하다. 양적 연구의 탐구 절차 문제인 거 대충 봐도 느껴지시죠? 아래쪽에 그래프 같은 것도 있고요. 가설 같은 것도 여기 보이고 양적 연구의 탐구 절차 문제인 건데 이런 경우에는 한번 쭉 빠르게 읽어보고 문제를 푸는 게 조금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읽어보다가 대략적으로 파악이 되면은 파악이 된 부분까지 기억 니은이랑 관련된 선지들을 풀어보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가는 게 제일 효과적일 것 같다는 생각을 한번 해볼 법해요. 답은 청소년의 비속어 사용이 증가하고 있고 청소년 이거 지금 뭐라고 하지? 기억은 모집단, 디귿은 표본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갑은 청소년의 비속어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는 걸 확인을 했어. 특히 고등학생이 가장 심각하다는 기사를 접했어. 아직 주제를 결정한 건 아니야. 그냥 신문을 보다가 이런 데이터를 본 거야. 아직 모집단으로 청소년을 결정하지 않았어. 방심하면 안 돼. 이에 갑은 비속어 사용 예방 프로그램인 땡땡 프로그램의 수강 기간이 고등학생의 비속어에 대한 인식과 비속어 사용 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기로 이제 주제를 설정한 거잖아. 이제 본격적으로 주제를 설정한 거라고. 여기까지만 해도 그냥 기사를 읽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데이터를 추출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고요. 여기부터 이제 이 연구 주제를 딱 세운 순간부터 고등학생에 대해서 연구하기 시작한 거라고. 청소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모집단에 해당되는 건 요 고등학생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모집단으로서 탈락입니다. 청소년이라는 얘기는. 디귿은 표본이 맞나? 디귿에 나와 있는 거 보면 고등학생 100명을 배정을 해가지고 아래쪽으로 쓱 한 번만 읽어보면은 이 100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어떤 애들은 프로그램을 수강하고 어떤 애들은 수강 안 하게 하고 막 실험법을 막 쓰고 있거든. 아래쪽으로 가가지고 뒤에까지 가서 뭐 좀 특이한 게 있나 보니까 없어. 그냥 고등학생 1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게 맞아. 그럼 고등학생 100명은 실제로 표본 집단은 맞습니다. 어쨌든 1번은 틀렸고. 그리고 아래로 내려가서 비속어 사용 예방 프로그램인 땡땡 프로그램의 수강 기간이 고등학생의 비속어에 대한 인식과 비속어 사용 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기로 했으니까 뭐가 나와 있어? 변수 두 개가 나와 있단 말이야. 지금 땡땡 프로그램의 수강 기간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다. 그냥 땡땡 프로그램을 수강하고 안 하고라고 얘기한 적 없어. 독립 변수는 땡땡 프로그램을 얼마나 수강했느냐 이거야. 기간이야, 기간. 그리고 고등학생의 비속어에 대한 인식, 그리고 비속어 사용 정도. 요게 지금 종속 변수 1과 종속 변수 2가 되는 거죠. 실제로 이 친구가 얼마나 오래 수강했는가라는 원인이 결과인 비속어에 대한 인식, 비속어 사용 정도 이 두 가지의 영향을 미치는 결과가 되는 거니까 종속 변수 1, 종속 변수 2, 독립 변수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그 영향을 연구하기로 했대. 주제를 그런 식으로 세운 거야. 그리고 아래로 가면 본격적으로 이제 가설을 막 세우고 있고 그래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가보면 땡땡 프로그램을 장기간 수강한 고등학생이 단기간 수강한 고등학생에 비해 비속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더 강해질 것이다. 다시 말하면 길게 수강하면 할수록 비속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점점 더 세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비속어에 대한 부정적 인식 얘기를 하고 있고 땡땡 프로그램을 장기간 수강한 고등학생이 가설 2에서 단기간 수강한 고등학생에 비해 비속어를 덜 사용하게 될 거다라는 식으로 두 가지 좀 다른 종속 변수를 제시를 하고 있어요. 여기 있는 종속 변수 뭡니까? 종속 변수 1인 거죠? 인식. 그리고 종속 변수 2는 뭐예요? 사용 정도. 여기 가설 2에 나와 있는 거 종속 변수 2, 여기는 종속 변수 1. 이런 식으로 지금 개념의 조작적 정의를 아직은 했다고 하기는 좀 힘들어. 그냥 덜 사용한다. 부정적 인식.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으니까 어쨌든
각각 반영이 돼 있는 거지. 종속 변수 1이랑 2가. 갑은 고등학생 100명을 모집했어. 아까 이거 디귿까지는 여기 지금 문제에 나와 있었기 때문에 아래로 내려가 보면 될 것 같고 100명을 모집하고 50명씩 A, B 두 집단으로 나눈 다음에 두 집단의 비속어에 대한 인식과 비속어 사용 정도가 동일하다라는 걸 미리 확인을 했어. 왜 그러지? 앞으로 실험을 할 거니까. 실험을 해가지고 독립 변수를 조작을 해줄 거거든. 그걸 하기 전에는 사실 종속 변수들은 비슷비슷해야 되는 게 맞거든. 그러다가 실험을 하니까 한 집단에서만 딱 변한다. 혹은 두 집단에서 이런 식으로 변한다. 이거 관찰하고 싶은 거기 때문에 비슷비슷하게 미리 맞춰놓는 거지. A 집단은 1개월 동안 땡땡 프로그램을 수강하게 했어. 1개월 동안 땡땡 프로그램을 수강했어. A 집단에서는. B 집단에서는 6개월 동안 땡땡 프로그램을 수강했어. 그러면 지금 땡땡 프로그램이 적용된 거는 무슨 집단이에요? 둘 다 적용은 됐지. 다만 기간이 다르게 적용됐을 뿐이잖아요. 그러면은 얘네들 중에 혹시 통제 집단이 있습니까? 통제 집단은 없지. 땡땡 프로그램의 수강 기간이라는 독립 변수는 지금 서로 다르게 적용은 되긴 했지만 어쨌든 둘 다 적용은 된 거잖아. 그럼 둘 다 실험 집단에 해당되는 거야. 이런 경우에는 독립 변수가 둘 다 적용은 됐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한쪽에는 1개월, 한쪽엔 6개월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됐기 때문에 어쨌든 둘 다 실험 집단인 거야. 그럼 3번 쓱 보다 보니까 A 집단은 통제, B 집단은 실험? 아니야. 둘 다 실험 집단이야 라고 대답을 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둘 다 독립 변수가 조작된 거 맞아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지. 2번, 니은은 리을과 달리 연구자의 가치 중립이 요구되는 단계라고 그랬는데 니은에 나와 있는 게 뭐냐면은 땡땡 프로그램 수강 기간이 어쩌고 저쩌고 이거 연구하기로 하였다라고 돼 있거든. 이거 연구 주제 설정하는 거란 말이야. 이거 가치 중립의 단계야? 아니야. 쌤이 외워두라 그랬죠. 양적 연구의 탐구 절차 8단계가 있는데 그중에서 연구 주제를 선정하고 문제를 인식하는 단계, 두 번째로 가설을 설정하는 단계, 세 번째로 연구 설계하는 단계까지는 가치가 개입될 수밖에 없는 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니은은 연구자의 가치 중립이 요구되는 단계다. 아니요. 가치 중립이라는 게 요구되기가 힘든 단계라고 생각하는 게 맞는 거예요. 이 처음에 연구 주제를 설정할 때는 내 가치가 개입될 수밖에 없어. 야, 내 가치나 내 주관을 개입을 안 시키면 어떻게 주제를 설정하니? 내가 관심 있는 거에 주제를 설정할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여긴 가치 중립이 요구되는 단계가 아니게 되는 거고. 그럼 만약에 이렇게 표현을 한다면 리을과 달리라고 했으니까 리을은 가치 중립이 요구되는 단계가 아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검사지를 사용해서 비속어에 대한 인식과 비속어 사용 정도를 측정하는 건 뭐야? 자료를 수집하는 단계야. 자료 수집 단계는 철저하게 가치 중립이 당연히 요구되거든. 그러니까 니은은 리을과 달리가 아니라 리을은 니은과 달리 이런 식으로 바꿔주는 게 정확한 거죠. 사실은 문제를 풀 때 있어서는. 자료 수집 단계는 가치 중립이 겁내 빡세게 요구되고 사실 여기 나와 있는 이 주제를 선정하는 단계에 있어가지고 가치 중립이 요구되기가 힘들다라는 식으로 파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2번이 틀린 거고 3번도 틀렸고 4번 독립 변이는 땡땡 프로그램 수강 여부가 아니야. 내가 쌤이 아까 잘 보라 그랬죠. 수강 기간이에요. 수강 기간. 이런 것들을 제대로 보는 습관이 들어있지 않으면 문제를 틀렸을 거예요. 사실 요게 쌤은 그나마 제일 함정선지에 가까운 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수강을 했냐 안 했냐로 구분을 하는 게 아니라 수강을 얼마나 했냐로 지금 구분을 하는 거기 때문에 수강 여부가 아니라 수강 기간 6개월이야 1개월이야 이걸 가지고 지금 독립 변수를 정의를 내리고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5번 가설일은 기각되고 가설이는 수용된다. 이거 답이 5번이 될 수밖에 없는데 당연히 여기까지 다 틀렸으니까. 가설일이 기각, 가설이가 수용. 금방 보죠. 가설일 같은 경우에는 땡땡 프로그램을 길게 수강하면은 비속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강해질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아래쪽에 표가 지금 나와 있거든. 요 표를 보고 판단을 해보면 돼. 비속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증가 정도는 A 집단과 B 집단이 지금 요 라인으로 지금 똑같이 맞춰져 있단 말이야. 그럼 무슨 말이에요? 같다는 소리예요. A 집단이나 B 집단이나 비속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증가 정도는 똑같았다. 똑같이 증가했다. 원래는 동일했다라고 확인을 해놨거든. 그 상태에서 똑같이 증가했으면 그 다음에도 뭐야? 똑같다는 거지 계속. 다시 말하면은 B집단이 A집단보다 더 길게 수강했거든. B집단은 6개월 동안 지금 이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A집단은 1개월밖에 적용을 안 했단 말이야. B집단이 훨씬 더 길게 적용을 했는데 6배나 더 길게 적용을 했는데도 부정적 인식이 증가한 정도가 같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야? 효과가 딱히 큰 차이가 안 난다는 거지. 둘 다 그냥 부정적 인식이 증가하고 그 집단 간에 별로 차이가 없다는 거는 이 개월 수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죠.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장기간 수강을 하면은 비속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더 강해진다는 얘기가 맞냐? 더 강해지는 게 아니야. 그냥 둘 다 똑같이 강해졌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설 1 같은 경우에는 기각이 되는 거야. 가설이 땡땡 프로그램을 장기간 수강한 고등학생이 단기간 수강한 고등학생에 비해 다시 말하면 더 길게 수강하면 수강할수록 비속어를 더 덜 사용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확인해 보자고. B집단이 6개월이나 받았고 A집단은 1개월밖에 이 프로그램을 받지 않았단 말이야.
근데 6개월이나 받으니까 비속어 사용의 감소 정도가 더 늘어났단 말이야. 지금 보면은 땡땡 프로그램을 더 길게 6개월이나 더 많이 수강을 하니까 그만큼 비속어를 사용하는 정도가 많이 감소했구나라고 지금 파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요 가설은 수용되고 채택됐다라고 충분히 얘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5번이 정답입니다. 가설 잃은 기각, 가설 잃은 수용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정답 5번입니다. 양적 연구의 탐구 절차 문제 치고 이 정도면은 난이도가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걸 틀렸다면은 문제를 꼼꼼히 읽는 습관이 부족한 거기 때문에 시간을 좀 쓴다고 해도 이런 문제들은 꼼꼼히 읽어가지고 맞추고 가는 게 맞아요. 시간 쓰고 틀리기까지 하면 그게 무슨 손해입니까? 어마어마한 손해잖아요.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10번. 다음 자료에 A에서 C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씨는 문화 사대주의, 상대주의, 자문화 중심주의 보통은 문화 이해의 태도라고 표현을 하는 그런 주제로 묶이는 이 입장들인 거죠. 표는 문화 이해의 태도 A씨에 대한 질문과 가불의 응답, 교사의 채점 결과를 나타낸 건데 교사는 질문별로 채점하고 예로 답할 수 있는 태도만을 모두 적은 경우 1점, 그렇지 않은 경우 0점을 부여한다. 맞았으면 1점이고 틀렸으면 0점인 거야. 그냥 갑은 지금 2개 맞았고 을도 지금 2개 맞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데 이건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기 질문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지금 보면은 yes로 대답할 수 있는 걸 지금 적어야 되는데 지금 갑이랑 을이 서로 다른 걸 적었단 말이에요. 둘 중에 한 명은 지금 틀리고 시작하는 거 확실하죠. 뭐 그 정도도 감안할 수 있고 이 질문의 답이 뭡니까? 문화의 다양성 보존에 기여하는 거. 당연히 상대주의란 말이야. 문화 절대주의는 특정한 문화를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다양성 보존에 기여하지 못해. 자문화 중심주의든 사대주의든 다양성이랑은 상관없고 상대주의가 모든 문화의 동등한 가치를 인정하고 맥락을 고려하기 때문에 다양성을 보존해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건데 일단은 상대주의에 답을 해야 되는데 가불이 각각 A든 B든 뭐든 답을 했어요. 문화를 우열평가의 대상으로 보는 건 뭐예요? 이거 절대주의의 입장이란 말이야. 상대주의는 동등한 가치를 인정하고 상대주의가 아닌 나머지 입장들. 사대주의랑 자문화 중심주의에 해당되는 문화 절대주의 입장이 우열평가의 대상으로 본단 말이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둘 다 AC, AC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어. 이거 확실하지? 이거 가지고 벌써 하나가 나와. 뭘 확인할 수가 있습니까? AC, AC라고 둘이 똑같이 답을 했단 말이야. 근데 만약에 AC가 각각 사대주의나 자문화 중심주의가 아니게 되면 얘들 요거 둘 다 틀리거든요? 둘 다 틀려요. 그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만약에 얘네들이 둘 다 틀리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은 나머지는 무조건 다 맞춰야 됩니다. 근데 이 첫 질문이 상대주의가 뭔지 물어보는 거였는데 얘네가 서로 다른 대답을 했어. 다시 말하면 얘네 둘 중에 한 명은 무조건 틀려야 돼. 근데 여기서 또 틀린다 둘 다? 그러면은 둘 중에 한 명은 절대로 2점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한 명은 2개를 이미 틀려버리게 되는 거야. 그런 상황은 상상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얘네들은 여기서는 일단 무조건 맞추고 간다라고 가정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게 둘 다 같이 틀려버리면 똑같이 오답을 해가지고 똑같이 틀려버리면은 둘 중에 하나는 여기서 한 명은 틀려야 되는데 그러면 2점이 나올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지.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A씨가 무조건 사대주의 아니면 자문화 중심주의야. 그럼 확실히 나오는 건 뭐죠? B입니다. B가 뭐예요? 사대주의나 자문화 중심주의가 아닌 상대주의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나와? A가 상대주의라고 대답하면 안 되지. 틀린 거지. B가 상대주의라고 대답해야 맞춘 거지. 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거고 그러면은 얘는 요거 틀렸고 얘는 요거 맞췄고 이런 식으로 나와가지고 자기 문화가 가장 우수하다고 믿는 건 자문화 중심주의거든. 그럼 C가 자문화 중심주의가 되고 A가 사대주의가 된다라는 것까지도 확인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사상자.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게 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거죠. 1번 A는 문화 상대주의가 아니라 문화 사대주의입니다. 2번 B는 상대주의는 제3자의 입장에서 문화를 이해하는 게 아니야. 상대방의 입장에서 문화를 이해하는 거랑 제3자의 입장에서 문화를 이해하는 거 완전 다른 표현이에요. 제3자의 입장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면 그건 객관적인 태도를 갖춘다 이런 거 얘기할 때 보통 나오는 표현인데 상대주의는 엄밀히 말하면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야. 상대방의 입장에서 문화 향유자의 입장에서 문화를 즐기는 내부자의 입장에서 그 사회 구성원의 입장에서 파악을 하려고 하는 게 어떻게 제3자야. 제3자라는 건 나랑 너랑 아예 관계없는 완전 객관적이고 건조한 시선에서 바라보는 사실만 바라보는 태도를 얘기하는 건데 그런 게 아니잖아요. 문화 정확히 말하면 상대방의 입장에서 바라보려고 하는 태도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틀린 얘기다. 제3자의 입장은 아니고 상대방 문화의 향유자, 내부자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야 된다고. 연구 대상자의 입장에서. 3번 A는 C와 달리 사대주의는 자문화 중심주의와 달리 자기 문화 정체성 보존에 유리하지가 않지. 자문화 중심주의가 오히려 훨씬 유리하지. 우리 문화가 짱이야. 국뽕 약간 이런 느낌이 우리 문화의 정체성 보존에 유리하고 사대주의는 뭐야? 미국이 최고야. 미국 문화 다 받아와야 돼. 중국이 최고야. 중국에서 다 받아야 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문화 정체성 보존에 불리하다고 표현을 할 수밖에 없죠. 4번 상대주의는 사대주의와 달리 선진 문물의 수용에 적극적이다. 오히려 사대주의가
다른 나라 문화가 우수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선진 문물을 수용하는데 엄청 적극적인 태도이고, 상대주의는 엄밀히 말하면 선진 문물이란 개념 자체를 부정하는 쪽에 좀 더 가까워. 왜냐면 상대주의 같은 경우에는 모든 문화가 평등하다고 믿거든. 선진적이고 후진적이고 이렇게 구분을 안 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건 사대주의만의 입장인 거고. 5번 C는 B와 달리 자문화 중심주의는 상대주의와 달리 문화 제국주의로 이어진다. 그치? 자문화 중심주의가 원래 문화 제국주의 쳐들어가가지고 우리 문화를 니들한테 강제로 이식하겠어. 혹은 문화 국수주의. 우리 문화가 최고니까 우리 문화의 순수한 혼을 외부에서 쳐들어와가지고 위협하려고 하지만 니네 문화 들어오지 마. 흥선대원군의 뭐 척화비 뭐 이런 개념이랑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정답은 5번이 되는 겁니다. 자문화 중심주의가 제국주의나 국수주의로 이어질 수 있는 유일한 입장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문제였죠. 11번 그림은 질문을 통해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 뭐야? 실제론과 명목론이에요. 이거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바라보는. 외우세요. 실제론, 명목론. A, B로 구분한 건데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회를 개인의 단순한 합 이상의 실체로 보는가. 단순한 합이라고 보는 게 뭐야? 명목론이잖아. 단순한 합 이상의 개인의 밖에 외재하는 실체라고 보는 입장은 뭐야? 실제론인 거죠. 그래서 실제론이야. 실제로 존재한다. 외부에, 개인의 외부에, 개인들의 의미 부여에 따라서 만들어지거나 그냥 개인을 단순히 합쳐놓은 존재가 아니야. 맥락이라든지 전통이라든지 개인들이 모였을 때 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합되면서 사회 구조라는 거대한 실체가 만들어지는 거야 라고 보는 게 실제론이고, 그럼 B는 자동으로 명목론 되겠네. 그럼 풀 수 있는 것부터 다 풀어보자. 실제로는 사회 문제 해결 방안으로 제도 개선보다 의식 개선을 중시한다. 명목론이죠, 이 얘기. 개인 중심으로 가는 거. 2번 명목론은 사회가 개인에 대해서 외재성을 갖는다고 본다. 개인 밖에 사회가 존재하는 외재성을 가진다라고 보는 건 실제론이기 때문에 요거 실제론 A로 바꿔줘야 되고요. 3번 실제로는 명목론과 달리 사회의 특성이 그 구성원의 특성으로 환원될 수, 교환해서 원리로 파악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사회의 특징은 구성원들, 개개인의 특징으로 교환돼서 파악되면 안 되거든, 실제론 입장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건 명목론이야. 사회는 그냥 개인들이 합쳐져 있는 상태니까 사회 보려면 그냥 개인들 보면 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명목론이고, 실제로는 아니 개인들을 본다고 해서 사회를 이해할 수는 없어. 사회 전체가 모여있는 구조적인 시스템을 봐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입장에 가깝고. 4번 명목론은 실제론과 달리 사회 전체의 이익은 그냥 개인별 이익의 총합에 불과하다. 맞지. 사회는 개인의 합이니까 사회 전체의 이익도 개인별 이익의 총합에 불과한 거죠. 명목론이 바라보기엔. 실제론이 바라보기엔 아니야, 그보다 큰 공익이라는 개념이 있어, 이렇게 주장을 할 거고. 5번 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명목론만 맞고 실제로는 틀려야 된단 말이야. 사회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보는가. 이거 명목론의 입장 맞거든. 사회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보는 대표적인 이론이 뭐예요? 사회 계약론이란 말이야. 사회 계약론. 뭐 홉스, 로크, 루소, 생활관리 배운 친구들은 알겠지만 홉스, 로크, 루소 같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이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힘을 국가에다가 넘겨가지고 국가가 만들어졌다. 왜 만들었냐? 국가에게 우리의 이익을 보장해달라고 요청하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국가는 개인의 도구다. 별거 없어. 그냥 개인들이 만든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명목론이랑 연결돼 있는 게 사회계약론이란 말이야. 그럼 여기 나와 있는 게 명목론만의 입장으로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근데 없다라고 돼 있으니까 틀린 선지. 이런 식으로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답 4번으로 나오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풀어봐도 어때? 사실 어려운 문제 없어. 객관적으로 봤을 때 엄청 어려운 문제는 별로 없어. 물론 좀 짜증나게 이제 유형을 틀어놔가지고 시간이 좀 걸리게 하는 문제는 있을 수 있겠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 많이 어렵다 싶은 문제는 사실 아직까지는 등장을 하지 않았죠. 12번 밑줄진 기억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각국의 시민단체들 3년 전부터 오랜 기간 이어져온 조혼 풍습을 금지하는 법의 제정을 요구하는 활동을 하고 있어. 주제가 뭔지 잘 모르겠으면 아래쪽에 선지를 보면 됩니다. 체계적인 조직을 바탕으로 하고 활동을 정당화하니 집단과 갈등을 초래하니 사회운동이 아니다, 이런 거 나와 있으면 이거 사회운동 관련 문제겠네 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들어가 보면 되는 거야. 오랜 기간 이어져온 조혼 풍습이라는 게 있어. 어릴 때 결혼하는 풍습을 금지하는 법을 좀 제정해달라고 요구하는 활동을 누가 해? 시민단체들이 3년 전부터 되게 지속적으로 집단적으로 계속 하고 있단 말이야. 이런 건 사회운동이라고 당연히 봐줄 수 있고 개혁적인 사회운동이겠죠. 좀 일찍 결혼하는 거를 금지하는 법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는 건 사회 구조를 완전히 뒤엎는 것까지는 아니잖아. 그냥 사회 구조는 유지하면서 그 안에서 이런 부분 좀 바꾸자라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혁명까지는 안 가고 개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을국에서는 20년 전 농산물 수입을 허용한 이후부터 농촌이 몰락하자 3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농민단체라고 불리는 집단적인 조직이 농촌 경제 활성화라는 어떤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농산물 수입 금지를 요구하는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대잖아. 이거 당연히 사회운동이지. 집단적으로 다수가 지속적으로 뭐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하고 있는 활동에 해당이 되니까 농산물 수입 좀 금지하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는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20년 전에 지금 농산물 수입을 허용했단 말이야. 근데 3년 전부터 야 다시 농산물을 수입하기 전으로 돌아가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 그럼 이게 뭐예요? 복고 반동운동이라고 부르는 사회운동입니다. 이건 아셔야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읽어보고
요거는 그 원래 옛날부터 있었던 좋은 풍습을 없애자라는 식으로 앞으로 나아가자라는 쪽에 가까워. 옛날에 있었던 것들을 철폐하고 좀 더 진보하자 이런 느낌으로 가는 개혁적인 운동이고, 앞으로 가자는 느낌이라면은 요건 뒤로 돌아가는 거야. 정확히 말하면 20년 전에 농산물 수입을 허용하고 농촌이 몰락해버렸단 말이야. 그걸 다시 원복시키자. 농산물 수입을 허용하고 있지 않던 시기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건 복고, 옛날로 돌아가는 운동 혹은 반동운동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요것도 사회운동이 맞거든요. 1번. 기억은 니은과 달리 체계적인 조직을 바탕으로 한다. 둘 다 체계적인 조직을 바탕으로 지금 보면 하고 있어. 여기는 시민단체, 여기는 농민단체들이 운동을 하고 있단 말이야. 이 정도면 충분히 체계적인 조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정확히 말하면 시민단체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고 농민단체는 이익집단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활동하는 단체들인데, 둘 다 체계적인 조직을 가지고 있는 공식 조직이란 말이에요. 사회 집단과 조직 파트에서 배우죠. 2번. 기억은 니은과 달리 활동을 정당화하는 신념을 바탕으로 한다. 여기는 이제 조혼 풍습을 금지하자. 일찍 결혼하는 거는 뭐 인간의 인권을 침해한다느니 뭐 이런 느낌의 신념이 당연히 있으니까 하고 있을 거야.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이 하고 있지 않을 거고, 사회운동인 이상. 얼굴 같은 경우에 농민단체들이 농민들의 인권을 보장해라 이런 식의 신념을 가지고 하는, 둘 다 자발적 결사체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둘 다 나름의 신념과 가치를 기반으로 하는 운동이라는 추측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글에 직접 적혀있지 않아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정도면. 니은은 기업과 달리 집단 간 갈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둘 다 집단 간 갈등을 할 수 있지. 조언 풍습 금지하자는 법 만들자고 그러면 좋은 풍습을 찬성하는 사람들이 싸우자고 막 대립을 하게 될 어떤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거고, 충분히 갈등이 발생할 수 있고, 농민단체가 농산물 수입 금지를 요구하면 농산물 수입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반대하면서 되게 반발할 거 아니에요. 그럼 또 갈등이 발생할 수 있고, 원래 사회운동이라는 건 집단 간 갈등을 다 초래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가치라고 봐주시면 되고. 4번. 니은은 기업과 달리 특정 집단만의 이익을 추구함으로 사회운동이 아니다. 농민단체라는 특정 집단의 이익을 추구하는 건 맞아. 엄밀히 말하면 이게 이익 집단에 해당되는 거라서 농민들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건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사회운동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사회운동이 아닌 건 아니야. 그렇다고 해서 특정 집단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도 충분히 사회운동이 될 수 있어. 특정 집단의 이익을 보장하고 이 농민들의 인권을 좀 살려주고, 이런 것들이 이 사람들의 가치이고 신념이고, 그걸 위해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운동하고 있다면 그것도 충분히 사회운동이라고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틀린 얘기인 겁니다. 특정 집단만의 이익을 추구한다고 사회운동이 아니라는 선지는 항상 경계하셔야 돼요. 애초에 특정 집단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회운동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5번. 기업과 니은은 모두 사회의 변화를 목적으로 한다. 당연하지. 얘는 앞으로 가는 변화를 요구하는 거라면 얘는 옛날로 돌아가는 변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둘 다 맞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 거고, 참고로 보수주의적 사회운동도 있잖아요. 지금 사회가 그냥 그대로 있었으면 한다라는 식의 사회운동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충분히 문제로 나올 수 있으니까 그것도 좀 감안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보수주의적 사회운동이 나왔다. 사회운동은 맞지만 변화를 목적으로 하는 건 아니거든. 여기 가만히 있자고 얘기하는 그런 운동이 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까지 감안해 주시면은 되겠어요. 수능에도 아마 사회운동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거지만 그 과정에서 보수운동 뭐 이런 것들도 감안하고 문제를 푸셔야 되겠습니다. 정답은 5번으로 어렵지 않게 나왔고요. 13번. 갑을국에 대한 옳은 설명만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갑국 사람들은 얇은 빵에 볶은 채소를 싸서 먹는 음식인 A를 즐겼어. 근데 이게 을국의 대표 음식인 B의 유래야. 을국에서 이게 대표 음식이래. 그럼 이게 주류 문화인가 보지? 이게 지금 갑국 사람들이 원래 얇은 빵에 볶은 채소를 싸서 먹는 음식인 A를 즐겼는데 이게 B의 유래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 정확하게 어떤 식으로 전파가 됐는지 혹은 그 과정에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서 B가 생겨난지 이런 얘기는 아직 없어. 그러니까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는 거야. 아직까지는. 갑국을 정복한 을국이 을국의 문화를 이식하려 했는데 실패했다라고 돼 있어. 이거 노골적으로 의도가 보이지 않습니까? 정복 이런 얘기를 낸 이유는 뭘까요? 강제적 문화 접변인 것처럼 헷갈리게 만들고 싶어가지고 지금 요 표현을 딱 집어넣은 거라고. 근데 뒤에 보면은 실패했다라고 딱 돼 있어. 이게 원래 갑국의 을국의 문화를 이식하려, 예를 들면 일본이 우리나라에 일본 이름을 이식하려고 한 것처럼, 창씨개명 같은 걸 하려고 한 것처럼, 사실은 그 당시에 창씨개명은 어느 정도 성공을 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문화 동화가 원래 있던 한국 이름이 일본의 이름에 의해서 날아가 버리는 과정이 강제적으로 일어난 강제적 문화 접변인 건데, 사실 여기선 실패했다고 돼 있잖아. 그러면 애초에 강제적인 문화 접변이 성공한 게 아니게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강제적 문화 접변 같은 거 나타난 적이 없어. 그래가지고 아래쪽으로 가보면 분명히 강제적 문화 접변 관련된 선지가 있을 거거든요. 이 정도까지 돼 있으면 의도가 엄청 노골적으로 보이는 거거든. 아래 가봐. 갑국에서 을국과 달리 강제적 문화 접변이 나타났다. 안 나타났다고. 이런 식으로 하면 바로 찾아낼 수 있는 거야. 이 정도면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스스로 사회문화 황이다. 내가 사문우 황이다. 사회문화 마스터다. 이 정도로 얘기하고 다닐 수 있는 겁니다. 이 표현만 딱 보고도 정복한다고 얘기하네? 뭔가 강제적 문화접변이랑 관련된 선지의 함정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아래 가보니까 실패했네? 강제적 문화접변 실패했다는 얘기니까 일어난 적 없네? 라고 생각을 딱 해주시면은 그걸 가지고 리을 선지를 바로 잡아주실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을국 사람들이 갑국에서 살게 되면서 갑국 문화에 영향을 받아버렸어. 왜? 을국 사람들이 갑국 사람들로부터 A의 조리법을 배웠어. 사람들이 배웠어. 사람들이. A의 조리법을 배워서 본국으로 돌아왔단 말이지. 그럼 이게 뭐 전파가 된 거야? 직접 전파가 된 거지. 사람들이 전달해 준 거니까. 직접 전파가 일어나서 을국 음식 문화에 적용을 해버렸어. 원래 을국에는 을국의 자문화 음식 요소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원래 자문화 요소에다가 외부에서 넘어온 A의 조리법을 적용을 빡 해버렸단 말이야. 합쳤단 말이야, 두 개가. 그래서 을국에서 B가 등장을 했구나라고 지금 얘기를 하면 요거는 뭐예요? 문화 융합이지. 외부에서 넘어온 거, 직접 전파를 통해서 넘어온 걸 통해 가지고 원래 있던 자문화 요소와 합쳐져서 제3의 문화가 탄생하는 현상. 그러니까 직접 전파를 통해 문화 융합이 나타났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기억, 갑국에서 발견으로 인한 문화 변동이 나타났다. 그런 게 어딨어 지금. 각국 사람들이 그냥 이런 음식을 먹었다 이렇게 돼 있고 발견이 어딨어. 원래 있던 걸 뿅 하고 찾아내는 그런 발견은 전혀 나타나 있지가 않죠. 굳이 따지자면은 이거 얇은 빵에 볶은 채소를 싸서 먹는 음식인 A를 아마 발명했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발명이라고 적혀 있었으면 좀 고민해 볼 여지가 있었을 수도 있어. 근데 발견은 확실히 전혀 나타나지 않았지, 이 글 안에서. 니은 을국에서 직접 전파로 인한 문화 변동이 나타났냐? 을국에서 나타났잖아. 직접 전파로 인한 문화 융합이 나타났으니까. 을국에서 문화 융합을 통해 새로운 음식 문화가 나타나는 건 바로 연결되는 얘기잖아. 직접 전파를 통해서 문화 융합을 통해 B라는 새로운 제3의 음식이 등장하게 됐다. 그러면 정답은 3번 니은 디귿이 되는 거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14번 갑니다.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일탈이론 관련 문제네요. 낙인이론, 차교론, 머튼의 아노미이론, 디르켐의 아노미이론만 빼고 다 나와 있습니다. 일탈이론 A에서 C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갑, B는 일탈행동의 학습의 결과임을 강조한다. 그럼 갑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가? 일단 요거 보기 전에 아래쪽에 슬쩍 내려가서 교사가 마지막이라고 하는 말 무조건 체크해야 됩니다. 교사가 얘기를 하고 학생들이 막 얘기를 하고 교사가 맨 마지막에 얘기를 하면 교사가 제일 중요한 정보를 보통 주게 돼 있기 때문에 아래쪽 체크해봐야 돼. 한 사람만 제외하고 모두 옳게 설명했다고 돼 있으니까 한 명만 틀렸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지. 그러면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갑을 병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정리를 해보면 될 거야. 갑이 맞았다면, 을이 맞았다면, 병이 맞았다면 A, B, C는 무엇인가 이런 거 한번 체크해 보시면 돼요. 갑, B는 일탈행동의 학습의 결과임을 강조한다. 학습, 사회화 이런 얘기하는 건 차교론밖에 없어. 무조건이야. 낙인이론도 사회화라든지 학습 얘기를 하진 않아요. 부정적 자아 정체성이 내면화되는 건 남한테 배워오는 게 아닙니다. 부정적인 인식을 당하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 흑화하는 개념에 가깝기 때문에 낙인이론이 얘기하는 거. 낙인이론도 학습 사회화 이런 개념 아니고 학습 사회화라는 단어가 나오면 거의 무조건 차교론이라고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A와 B는 모두 사회 구조적 측면에서 일탈행동의 원인을 설명한다. 그러면 A와 B가 뭐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지? 사회 구조적 측면에 있는 얘기를 하고 있는 이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잘 봐봐. 낙인이론이 차교론 같은 경우에는 상징적 상호작용론, 미시적 관점에 해당되는 이론이라고 우리가 배웠단 말이야. 머튼의 아노미 이론만 사회구조적 측면에서 일탈행동의 원인을 설명하는 기능론 쪽 관점에 속하는 이론이란 말이죠. 근데 A와 B가 모두 이 사회구조적 측면에서 설명을 할 수가 있나? 할 수가 없어. 할 수가 없다고. 여기 지금 이 세 개 중에 사회구조적 측면에서 일탈행동의 원인을 설명하는 거는 머튼의 아노미 이론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탈락인 거예요. 지금 을 전제 자체가. 가끔씩 어떤 친구들이 쌤한테 와서 이걸 물어봅니다. 쌤, 차교론도 구조적인 차원에서 설명하는 이론일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니, 그 맞아. 사회학과에 가가지고 배우는 제대로 된 차별적 교제 이론은 혹은 교육학과나 범죄학에서 배우는 제대로 된 차별적 교제 이론은 사회 구조적 측면에서 주장한 사람도 있고 상징적 상호작용론 되게 미시적으로 주장한 사람들도 있기는 해. 근데 그거 사회문화에서 안 나온다고. 사회문화 안에서는 상징적 상호작용론은 미시적 관점이며 상징적 상호작용론에 해당되는 이론이다라고 그냥 외워둬도 별 문제가 없어. 지금까지 평가원이 그걸 넘어서는 문제를 낸 적이 없기 때문에. 만에 하나 평가원이 쌤이 저번에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사회문화라는 과목이 한 3년쯤 뒤에 없어진다 그러더라고. 통합사회만 본다고 그러던데 수능에서. 사회문화라는 과목이 사라지기 전까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도 큰 무리 없을 걸로 쌤은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평가원이 단 한 번도 차교론은 거시적 관점에도 해당될 수 있다는 맥락으로 시험 문제를 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걱정하실 필요 없고 그냥 차교론은 상징적 상호작용론 미시적이다. 머튼이랑 디르켐의 아노미 이론만이 거시적인 관점이다라고 보셔도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맞을 수가 없어. 그냥 탈락입니다. 그러면은 나머지 병이랑 정은 다 맞는 얘기를 무조건 했다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갑, 병, 정이 맞는 얘기를 했다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면 되겠네요. 그러면 A, B, C 중에 B는 확실히 차교론으로 결정이 난 겁니다. 병, 이것도 맞는 얘기인데 C는 A와 달리 일탈행동을 규정하는 객관적인 기준이 있다고 보는 입장이니까 A는 객관적인 기준이 없다고 보는 입장인 거잖아요. 그럼 A가 낙인 이론인 거지 뭐. 객관적 기준 없다고 보는 건 낙인 이론인 건 너무 많이 외우고 왔을 테니까. 그러면 C가 머튼의 아노미 이론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1번 한 사람 틀린 사람 누구야? 을이지 을. 갑이 아니라 을. 을이 틀렸다고 을이.
2번 A는 낙인 이론의 일탈 행동이 그 행동에 대한 사회적 반응이 아니라 그 행동의 속성에 의해서 규정된다고 본다. 전혀 아니죠. 위치 바꿔줘야 됩니다. 사회적 반응에 의해서 규정되는 거지 행동의 속성에 의해서 규정되는 것이 아님. 정확히 말하면 그 행동의 속성이라는 건 객관적인 속성을 얘기하는데 낙인 이론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차피 행동이라는 게 일탈이냐 일탈이 아니냐 혹은 심각한 일탈이냐 좀 사소한 일탈이냐 이런 것들은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따라 가지고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객관적 기준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야. 객관적인 행위의 속성에 따라서 규정이 된다는 얘기가 객관적 기준이 있다는 얘기거든. 내가 다른 사람을 때릴 때 그냥 주먹으로 때렸냐 아니면 적어도 분필로 찍었냐 혹은 칼로 찔렀냐 이거에 따라 가지고 객관적인 행위의 속성에 따라 가지고 정확하게 이게 심각한 일탈인지 아닌지가 결정되는 객관적인 기준이 있다라고 보면은 낙인 이론이 아닌 거야. 낙인 이론 같은 경우에는 칼로 찌르든 똑같이 칼로 찔렀다고 해도 어떤 사람한테는 사람들이 그럴만 했네. 그 정도면 심각한 건 아니지. 이렇게 얘기하면 일탈이 아니게 되어버릴 수도 있는 거야. 예를 들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옛날에 독립운동가 분들이 얘기하는 거 좀 위험한가요? 독립운동가 분들이 어떤 이 일본인, 이 친일파를 막 칼로 찔렀어. 그거에 대해 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사람 아주 나쁜 일탈을 저질렀구만 이렇게 생각하진 않잖아. 그 시기에는 그게 되게 옳은 행동이었다라고 사람들이 반응해주면 그것은 일탈이 아니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입장이 낙인 이론인 거야. 사회적 반응을 중시하고 결국은 사람들이 어떻게 의식을 가지고 사람들이 생각하는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부정적 반응을 어떻게 보이는가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낙인 이론이 되는 거지.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건 위치 바꿔주셔야 됩니다. 3번 차별적 교제 이론은 일탈 행동의 기술과 달리 일탈 행동에 대한 우호적인 가치관은 학습되지 않는다고 본다. 일탈 행동의 기술도 학습되고 일탈 행동에 대한 우호적인 가치관도 다 학습된다고 보는 게 차별적 교제 이론이기 때문에 달리가 아니라 가치라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우호적인 가치관을 내면화하는 거, 다 학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고요. 일탈 행동 자체의 기술을 배우는 것도 당연히 차교론이 주장할 수 있는 얘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학습되지 않는다가 아니라 학습된다. 이런 식으로 바꿔주는 게 맞겠네요. 4번 머튼의 아노미 이론은 문화적 목표와 제도적 수단 간의 괴리를 일탈 행동의 원인으로 본다. 너무 쉬운 얘기. 문화적 목표와 제도적 수단 간의 괴리. 대다수의 사람들이 원하는 문화적 목표가 있어. 나도 지금 원해. 근데 나한테는 제도적인 수단, 합법적 수단이 부족한 거야. 합법적으로 노력을 해서는 도저히 남들이 다 원하는 뭐 돈을 번다든지 직업을 가진다든지 대학교에 간다든지 이거를 성취할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문화적 목표가 저기 있는데 제도적 수단은 이거밖에 안 되니까 이 괴리가 벌어져가지고 이 괴리를 메우기 위해 가지고 불법적인 수단까지 사용을 막 하게 되는 거지. 돈을 훔친다든지 컨닝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사용하게 된다라고 설명하는 게 머튼의 아노미 이론이기 때문에 너무 쉬운 선지였죠. 4번. 5번 가에는 맞는 얘기가 들어가야 된단 말이지. A씨는 낙인 이론과 머튼의 아노미 이론은 차교론과 달리 개인이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일탈자가 되어가는 과정에 주목한다 그랬는데 상호작용을 통해서 일탈자가 되어가는 과정 그리고 타인과의 상호작용 이런 걸 강조하는 거는 그냥 차교론과 낙인 이론이에요. 상징적 상호작용론에 해당되는 이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A와 C가 아니라 A와 B가 이런 식으로 바꿔줘야 돼서 C랑 B 위치를 바꿔주면 맞는 선지가 되겠네. 하지만 지금 상태로는 들어갈 수가 없다. 이렇게 잡아주시면 정답은 4번이 된다라는 거 어렵지 않게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15번. 자, 15번입니다. 사실 이 모의고사에 짜증나는 부분은 여기서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죠. 사실 대부분의 친구들이 10번으로 딱 갔는데 10번에 보니까 도표 문제가 안 나와 있어. 앞부분에 계층이동 문제 하나 정도만 가 있고 15번에 가니까 다시 이 도표 문제가 등장하래. 그러니까 많은 친구들이 이거 개꿀인데 이거 딱 9월이랑 비슷하구만. 그러니까 계층이동 문제를 앞에다가 하나만 내놓고 15번부터는 이 도표 문제가 2개밖에 없을 것 같아. 이 딱 보니까 성불평등이랑 관련된 문제고 뒤쪽에 복지제도 문제가 아마 없고 인구부양비 문제 정도만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딱 하는 순간 이제 뒤쪽으로 가보니까 여기서 지금 성불평등 문제가 하나 나와 있고 뒤로 가니까 17번에 보니까 이것도 빙고 정확히 도표 통계 문제는 아닌데 약간 도표 통계 문제 비스무리하게 막 뭐 10배니 뭐니 막 이런 얘기가 막 나와 있고 이 19번에 보니까 또 복지에도 문제가 있어. 그리고 20번엔 심지어 인구부양비 문제까지 딱 돼가지고 15번까지 가면서 이거 도표 문제 3개밖에 안 나오는 거 아니야? 라고 방심했던 친구들한테 이 학력평가 출제한 분들이 이 도표 펀치다 이 자식들아 이러면서 막 열받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약간 킹받게 하는 그런 모의고사라고 할 수 있는데 15번부터 해가지고 뒤쪽에 도표 통계 문제가 막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풀면서 개념 문제도 쉽고 그래서 방심했던 친구들이 뒤쪽에 가가지고 핵펀치를 맞는 약간 그런 느낌의 모의고사였던 것 같기는 해요. 어쨌든 15번부터 빠르게 한번 풀어보면은 사실 도표 통계 문제 난이도가 객관적으로 어려웠냐? 그럼 그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각국 전체 근로자 월평균 임금은 2000년에 3,800달러이고 2020년에 4,800달러이다. 이렇게 구체적인 수치를 딱 주어지게 만들었다는 거는 이걸 가지고 문제를 내겠다는 의도이기 때문에 밑줄을 그어두시고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표는 각국 근로자 집단별 월평균 임금 갭을 나타낸 것인데 이 갭이 뭐냐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아래쪽에 보니까 이 갭의 뜻이 적혀 있어. 각국 근로자 집단별 월평균 임금 갭이 이게 집단별로 막 구분을 해놨거든. 이 갭이 뭐냐면은 해당 근로자 집단 월평균 임금에서 각국 전체 근로자 월평균 임금을 뺀 거야. 각국 전체 근로자 월평균 임금 알려줬나? 여기 나와 있네요. 각국 전체 근로자 월평균 임금은 2000년에 3,800, 2020년에 4,800 이런 식으로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은 여기 마이너스 800이라는 값은 뭘 기준으로 나왔다는 얘기야. 지금 2000년에는 전체 근로자 월평균 임금이 3,800달러잖아. 그러니까 3,800달러를 원래 이 집단의 임금에서 빼니까 마이너스 800이 나왔다는 얘기지. 그러면 원래 이 집단의 월평균 임금 얼마였을까라고 물어보면은 원래 이 집단의 월평균 임금이 3,800보다 800만큼 작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얘가 3,000이 됐으니까 마이너스 800이 나올 수 있었다는 거 아니야. 쉽게 말하면은 그냥 3,800에서 마이너스 800을 빼면은 그냥 20대 이하의 남성 집단의 평균 임금이 그냥 3,000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냥 3,800에서 여기 나와 있는 숫자를 그냥 더한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지. 여기는 3,800에서 마이너스 800을 뺀다. 여기는 3,800에서 뭐 200을 더한다. 이러면 뭐 여기 2020년 아니고 2000년에 여기는 3,800에서 뭐 200을 더하면은 뭐 4,000이 나오겠지. 이런 게 이제 그냥 이 특정 집단의 월평균 임금이 그냥 되어 버리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문제를 풀어주면 된다는 거죠. 2000년 같은 경우에 3,800을 기준으로 2020년은 4,800을 기준으로 4,800 빼기 800 뭐 4,800 더하기 700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산을 해주시면 나온다는 겁니다. 각 집단의 월평균 임금이요. 단 각 연도의 연령대별 남성 근로자 수가 모두 같대. 그리고 연령대별 여성 근로자 수도 모두 같대. 다시 말하면은 여기 20대 이하, 30대 이하, 40대, 50대 이상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여기 실제 사람들의 숫자가 뭐 1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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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명으로 똑같다. 혹은 한 명이 있다. 이런 식으로 간주해도 크게 상관없다라는 얘기까지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문제를 이제 풀어주면 되는 건데 하나씩 한번 풀어보죠. 1번부터 이거 이제 일일이 다 구할 필요가 있어 없어? 지금 당장 일일이 구할 필요가 없지. 선지에서 요구하는 정보만 빼먹듯이 빠르게 구해주면 되는 거니까 2000년에 월 임금 총액은 20대 이하 남성 근로자와 50대 이상 여성 근로자가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월 임금 총액을 지금 2000년에 남자 근로자랑 여성 근로자를 지금 물어봤단 말이야. 근데 잘 보면은 남자들끼리 100명이라고 그랬지 여자들까지도 똑같이 남자랑 똑같다 숫자가 똑같다 이런 얘기를 해준 적이 없거든. 그러니까 그냥 연령대별로 남자들끼리 똑같고 연령대별로 여성들끼리 똑같다 이런 얘기는 지금 한 거란 말이야. 그러면 총액을 구하려면 원래 총액이라는 거는 평균 임금에다가 사람 숫자를 곱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남성과 여성의 사람 숫자를 비교할 수 있는 수치가 지금 필요한데 그걸 확인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궁금함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야. 우리가 과연 여기 이제 남자들끼리 여기다가 적으면 좀 헷갈리니까 색깔을 좀 다르게 해가지고 남자들도 100명으로 1대1로 똑같다. 연령대별로. 여자들도 1대1로 여자들끼리도 다 똑같다. 이런 식으로 지금 표현을 해놓은 상황인데 사실 이 비율들을 연결시킬 수는 없단 말이야. 그냥 무턱대고. 남자들끼리 숫자가 똑같다는 얘기고 여자들끼리 숫자가 똑같다는 얘기에서 비교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네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됐던 거지. 왜냐면 위에서 뭘 알려줬어? 2000년에 전체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이 3,800달러라고 지금 알려줬거든. 여기다 이렇게 적어두겠습니다. 2020년에 4,800달러라고 지금 알려준 상황이란 말이지. 이 상황에서 남자 전체의 월평균 임금과 여자 전체의 월평균 임금이 지금 나와 있단 말이야. 이거 무슨 문제야? 가중평균 문제야. 여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마이너스 300이기 때문에 3,800에서 마이너스 300 아까 계산한 대로 3,800에서 마이너스 300 빼가지고 계산해주면 3,500이 나오거든. 여자 전체의 월평균 임금은 3,500이고 남자 전체의 월평균 임금은 4,000이야. 근데 전체가 3,800이래. 그럼 거리를 구하면 그걸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다? 남자와 여자 집단의 이 사람 숫자 차이를 알 수가 있다라는 거를 생각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4,000에서 3,800까지는 200밖에 차이가 안 나고요. 3,500에서 3,800까지는 300만큼 차이가 나기 때문에 3대 2만큼 어느 쪽에 가까운 거야. 비율상으로. 여기랑 여기 거리가 3이고. 여기랑 여기 거리가 비율상으로 2잖아. 그럼 3대 2만큼 지금 남자 쪽에 가깝단 말이야. 그럼 남자가 3대 2만큼 많으니까. 남자 쪽이 여자 쪽에 비해 가지고 집단의 숫자가 3대 2만큼 많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지금 거리 차이가 나오는구나라는 거를 확인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걸 가지고 생각을 하면은 남성이 여자에 비해서 이 시기에는 3대 2만큼 인원수가 많구나라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통해 가지고 얘네들을 그냥
그냥 머릿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잖아. 얘네들 다 인구수가 똑같다고 그러니까 그냥 전체 인구를 뭐 1200명으로 잡는다고 치면 3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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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명 있다는 뜻이거든. 그냥 비율상으로. 그러니까 어떤 남성 집단을 여성 집단이랑 비교를 해도 어차피 3대 2만큼 남자 쪽이 숫자가 더 많은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지금 여기서 2000년에 월임금 총액은 20대 이하 남성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비율을 3이라고 치면은 50대 이상 여성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비율이 2,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여기 구하기만 하면 되는 거지. 3,800에서 700 더하면 얼마예요? 4,500이잖아. 그럼 월 임금 총액을 비교를 하면은 지금 남자 같은 경우에는 3,000 곱하기 3에 이 비율적으로 남자가 이 3대 2기 때문에 그리고 요 안에서 비율들이 다 똑같고 요 안에서 비율들이 다 똑같고 했으니까 그냥 20대 이하 남성이 50대 이상의 여성에 비해 가지고 3대 2만큼 인구수가 많다라고 가정해도 상관없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 2000년의 월임금 총액은 20대 이하 남성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3,000 곱하기 3 해가지고 9,000 이렇게 잡아주면 될 거고 3명 있다고 생각하자고. 여기 3명 있고 여기 2명 있고 여자 같은 경우에는 4,500에다가 곱하기 2를 해가지고 50대 이상 여성 같은 경우에 똑같이 9,000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같다라는 얘기가 맞게 되는 겁니다. 2000년의 월임금 총액이라는 게 실제로 남자랑 여자가 똑같네라는 결론이 나온다는 거를 확인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걸 통해 가지고 1번 문제가 1번 선지가 바로 맞아버린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2번 이거 가중평균 문제인 거야. 그러니까 2020년에 월평균 임금은 30대 남성 근로자가 40대 여성 근로자보다 크다라고 했는데 월평균 임금 비교하라고 하면 오히려 쉽지, 그치? 월평균 임금은 여기 다 구할 수 있으니까 바로바로. 2020년에 월평균 임금은 30대 남성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30대 남성 근로자는 4,800에서 3,300을 빼줘가지고 4,500 이렇게 실제 월평균 임금이 나올 것이고 40대 여성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4,800에서 200을 더해줘가지고 5,000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러면 어느 쪽이 더 크나? 여자가 더 크단 말이야. 남성 근로자가 여성 근로자보다 크다 그러면 안 돼요. 작다라고 해야지. 3번 30대 근로자의 성별 월평균 임금의 차이 30대 근로자로 가가지고 성별 월평균 임금의 차이를 구해보면 2000년, 2020년 각각 30대 근로자 구하지 뭐. 3,800에서 300 빼면은 3,500이야. 여자 같은 경우에는 3,800에서 마이너스 500 하면 3,300이야. 그럼 차이가 얼마나지? 200 차이나. 여기는 4,500에서 4,800에서 마이너스 600 해주면 4,200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게 되기 때문에 실제로 300 차이가 납니다. 사실 이거 실제로 일일이 안 구해봐도 똑같은 값에서 어차피 마이너스 300 하냐 마이너스 500 하냐 차이기 때문에 200 차이 나고 여기는 300 차이 나고 이게 그냥 요것만 봐도 사실 나오는 거거든요. 200 차이, 300 차이 나니까 2020년의 차이가 더 크단 말이야. 그럼 2000년이 2020년보다 차이는 더 작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4번 2000년 대비 2020년에 40대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 증가율은 남성, 여성보다 크다라고 했는데 2000년 대비 2020년에 40대 근로자를 증가율을 지금 구해야 되는 거니까 구해야지 뭐. 3,800에서 700 더하면 4,500. 마이너스 100을 해주면 3,700이 됩니다. 그리고 4,800에서 700을 더해주면 5,500이 되고 여기는 5,000이라고 아까 구해놨네요. 그러면은 남성의 증가율을 찾아보면은 4,500에서 5,500이 된 거니까 남성 같은 경우에 증가율이 4,500분의 실제로 증가하기 전에 값. 그래서 얼마만큼 증가했어? 1,000만큼 증가했잖아. 그럼 1,000. 이런 식으로 그냥 잡아주면 되는 거고 여성 같은 경우에도 똑같은 방식으로 3,700이었어 원래. 그러다가 5,000이 됐단 말이야. 그러면 3,700분의 변하기 전에 값 분의 실제로 증가한 양 1,300만큼 증가를 한 거니까 1,300. 이렇게 잡아주면 이제 증가율을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남자랑 여자 중에 어느 쪽이 지금 더 커 보여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9분의 2가 되는 거야. 5로 나누면 이 9분의 2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37분의 13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게 되거든. 그러면 어느 쪽이 더 큰지는 대략 감이 잡히시나요? 요거 할 때 있잖아. 사실 어렵지가 않잖아.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는 그냥 사실 분모는 작아지고 분자는 커지니까 우측이 더 큰 거죠. 남성, 여성보다 작다라고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거 뭐 분모를 막 나누고 약분하고 그럴 필요도 없이 그냥 분모는 작아졌는데 분자는 커졌네? 그러면은 실제로 오른쪽이 더 크구나. 남성, 여성보다 작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5번 연령대별 근로자의 성별 월평균 임금의 차이는 2000년과 2020년 모두 50대 이상이 가장 크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성별 월평균 임금의 차이를 구하려면은 그냥 월평균 임금을 구해야만 되는 거죠. 이거 다 구하는 수밖에 없었네. 결국은 짜증나게 3,800에서 마이너스 1,300 해주면은 실제로 2,500이 될 거고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4,800에서 마이너스 800 해주면 4,000이 될 거고 여기는 마이너스 800 해주면 똑같이 4,000이고 여기는 1,200을 더해주면 6,000이 될 거고 여기는 400을 더해주면 5,200이 될 거고 뭐 그렇습니다. 여기는 3,800에서 1,200 더하는 거니까 5,000이 되겠고요. 다 채워졌죠 이렇게. 그렇게 하면은 지금 남성과 성별 월평균 임금의 차이를 구하라는 거니까 남자 여자 차이를 구하라는 거거든. 해보지 뭐 그냥 빠르게 머리로 보면서 하면 돼. 500 차이나 200 차이나 여기는
800 차이나. 여기는 500밖에 차이가 안 나네. 그러면 2000년에는 지금 성별 평균 임금 차이가 여기는 500밖에 차이 안 나네. 여기 800이나 차이 나니까 지금 50대 이상이 가장 큰 게 아니게 되잖아. 2000년에는 50대 이상이 가장 큰 게 아니네라고 하면은 바로 날려줄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정답이 1번이라는 거를 확인을 할 수 있다. 여기까지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15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죠. 그리고 16번으로 넘어갑니다. 16번입니다. 자료 수집 방법 A에서 C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한 설명, 면접법, 질문지법, 참여관찰법, 실험법이랑 문헌연구법이 빠져 있네요. 우리나라 노인 인구에 관해서 갑은 A, B, C, 을 B, 병 C 이렇게 사용해서 자료를 수집했는데 갑을은 병과 달리 연구 대상자의 언어적 상호작용이 필수적인 건 병은 딱히 언어적 상호작용이 필수적이지 않다는 얘기잖아. 그러면은 갑이, 을이, 병이 각각 사용한 게 A, B, C이기 때문에 A, B, C 빠르게 구분해 보겠습니다. 병이 사용한 C라는 게 언어적 상호작용이 필수적인 게 아니니까 질문지법이랑 면접법은 반드시 언어를 써야 되잖아요. 대화를 하든 질문지를 통해 가지고 문자로 소통을 하든 참여관찰법만 언어적인 방법이 필수적이지 않기 때문에 병이 사용한 C라는 방법이 참여관찰법이 될 거고 을은 갑병과 달리 통계 분석에 적합하다라고 얘기하면은 이게 질문지법이잖아. 아무래도 질문지법이 다수의 대상을 가져가지고 대량으로 자료를 수집할 수 있어서 그게 통계 분석에 유리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B가 질문지법, 그러면 남은 A가 면접법. 이렇게 면, 질, 참 순서로 가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면접법은 참여관찰법과 달리 문맹자를 대상으로 한 자료 수집이 용이하다. 글 못 읽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면 참여관찰법이나 면접법이나 둘 다 충분히 가능하지. 질문지법이 문맹자, 글 못 읽는 사람을 대상으로 자료 수집이 좀 어려운 거기 때문에 요거는 사실 옳게 바꿔주려면 B로 바꾸는 게 면접법은 대화로 하면 되니까 글 못 읽어도 되지만 질문지법은 문맹자를 대상으로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이번 질문지법은 면접법과 달리 연구자와 연구 대상자 간의 정서적인 유대관계가 중요하다. 정서적인 유대관계가 중요한 건 면접법이나 참여관찰법 같이 질적 연구 방법에 해당되는 자료수집법이기 때문에 면접법이 질문지법과 달리 정서적 유대관계, 그걸 면접법에서 보통 라포라고 부르지. 정서적 유대감이라고 표현하는 거. 3번 C. 참여관찰법은 질문지법과 달리 실제성이 높은 자료고 참여관찰법을 대표하는 단어가 실제성이라는 단어거든. 생생한 자료. 그 사람들의 일상생활을 보면서 그 사람들의 평소 생활 모습, 생생한 자료를 관찰하는 걸 실제성이 높은 자료라고 부르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참여관찰법의 고유 표현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3번이 정답이 되는 거고 4번 질문지법은 나머지와 달리 방법론적 이원론이 아니라 질문지법은 이론론이잖아. 방법론적 이론론이 양적 연구이기 때문에 질문지법이 방법론적 이론론에 기초한 연구 방법이고 나머지 면접법과 참여관찰법은 질적 연구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방법론적 이원론, 사회현상, 자연현상 연구하는 방식은 달라야 되고 사회현상은 이 대상자들의 심층적인 내면 세계를 들여다봐야 되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방법론적 이원론에 기초한 애들이고 질문지법만 수치를 기반으로 하는 양적 연구랑 관련된 자료수집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5번 면접법과 질문지법은 참여관찰법에 비해서 연구자의 편견이 개입될 우려가 크다. 편견이 개입될 우려가 큰 거는 질적 연구의 자료수집법이고 원래 질적 연구라는 게 아무래도 직관적 통찰이라든지 감정적인 이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 감정적 유대감을 가지고 감정이입을 하고 그러다 보면은 면접법, 참여관찰법 같은 질적 연구 방법에 해당되는 자료수집법이 편견이 개입될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B랑 C 위치를 바꿔주면 맞겠네. 면접법, 참여관찰법은 질문지법, 수치를 가지고 다루는 질문지법에 비해서는 편견이 개입될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정답은 3번으로 굉장히 쉽게 나오게 됩니다. 17번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각국에서 소득이 최저생계의 미만. 이러면 절대빈곤 얘기를 할 수밖에 없지. 절대빈곤, 상대빈곤 이렇게 나눠놨어요. 절대빈곤, 상대빈곤 기억, 니은이 돼 있으니까 기억, 니은 가지고 풀 수 있는 선지가 있으면 최대한 빠르게 풀어버리는 게 당연히 유리한 선택지가 될 겁니다. 기억, 니은 둘 다 객관적 기준에 의해서 규정되는 거기 때문에 둘 다 객관적 빈곤이기 때문에 주관적 빈곤은 아니잖아. 내가 느끼고 이런 거에 따라서 빈곤을 규정하는 걸 주관적 빈곤이라 그러는데 둘 다 객관적 기준이 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가치로 바꿔줘야 되고 2번 상대 빈곤은 절대 빈곤과 달리 한 사회의 소득 분포를 고려하여 규정된다. 맞아요. 절대 빈곤은 소득 분포를 고려하지 않아. 절대 빈곤은 그냥 최저생계비라는 것만 가지고 최저생계비 미만인 사람들이 기초적인 필요가 충족되지 못하는 절대 빈곤자다. 절대 빈곤 가구다. 이렇게 보는 거고 상대 빈곤은 중위소득의 50%라는 보통 기준을 두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특히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상대 빈곤은 다른 사회의 구성원들이랑 비교해 가지고 나오는 개념이란 말이야. 그래서 소득 분포를 고려할 수밖에 없어.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버는지를 고려하지 않으면 상대 빈곤율을 추론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상대 빈곤은 소득 분포를 고려한다. 절대 빈곤은 그렇지 않다라고 해서 2번이 바로 정답이 돼버리니까 넘어가면 되는 문제예요. 사실은 도표통계 문제에 약간 일부 유형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그냥 개념 문제로 낸 문제이기도 합니다. 함정에 빠지면 안 되고요. 이런 걸 보면서 막 다 이런 걸 자세히 보고 있을 필요가 없어. 이거 보고 나서 선지 풀 수 있는 건 풀어버리면 돼. 3번 기억과 니은은 모두 소득 불평등이 전혀 없는 사회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절대 빈곤, 상대 빈곤은 소득 불평등이 전혀 없는 사회에서 나타나지 않는다. 그런데 상대 빈곤은 당연히 소득 불평등이 아예 없고
그런 사회에서 안 나타나겠지. 상대 빈곤이란 게 다른 구성원들에 비해 가지고 상대적으로 가난하다는 얘기인데 소득 불평등이 아예 없다는 얘기는 말 그대로 모두가 똑같은 소득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회에서는 상대 빈곤은 나타날 수가 없지. 모두가 다 똑같은 완벽하게 하나의 라인 안에 똑같은 소득을 벌고 있다면 당연히 소득 불평등은 나타날 수가 없는, 상대 빈곤은 나타날 수가 없는 건데 절대 빈곤은 나타날 수 있지. 충분히 모두가 소득 불평등이 전혀 없이 다 같이 절대적으로 빈곤에 버릴 수가 있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기억이 틀렸어. 니은은 맞고. 4번 2022년에 각국에서 전체 가구 중에 상대적 빈곤 가구의 비율은 8%다라고 돼 있는데 2022년을 한번 봅시다. 각국에서 소득이 중위소득의 50% 이상인 가구의 수. 이거 뭐야? 소득이 중위소득의 50% 이상인 가구의 수. 위에 분명히 얘기했거든. 상대 빈곤의 기준이 중위소득의 50% 미만이라는 거야. 다시 말하면은 소득이 중위소득의 50% 이상이라는 얘기는 상대 빈곤하지 않다는 얘기거든. 상대 빈곤 가구가 아닌 가구가 전체 가구 중에 80%라는 거야. 그럼 거꾸로 생각해보면 상대 빈곤 가구의 비율은 몇 프로겠어? 20%지 뭐. 80%만큼이 소득의 중위소득의 50% 이상이래요. 다시 말하면 상대 빈곤선 위에 있대요. 상대 빈곤이 아니란 얘기고 상대 빈곤이 아닌 애들이 80%만큼 차지하고 있다는 거니까 20%에 해당되는 애들만큼이 상대 빈곤에 해당된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적어주면 되는 거지. 그리고 소득이 최저생계비 미만인 가구수는 뭐야? 절대 빈곤에 해당되는 가구수를 얘기하는 거거든. 얘네는 그냥 절대 빈곤 가구를 얘기하는 거거든. 미만이라고 했으니까. 이상이라고 안 했으니까. 절대 빈곤. 이렇게만 적을게. 절빈. 그럼 절대 빈곤 가구수의 10배이다라고 지금 돼 있어. 이 20%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상대 빈곤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수가 전체 가구 수 중에서 80%인데 이게 절대 빈곤 가구의 10배래. 그럼 절대 빈곤 가구는 몇 프로야? 8%인 거지. 8%. 80%가 8%의 10배인 거니까 그냥 8%라고 잡아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절대 빈곤한 가구는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20%의 한 절반보다 조금 낮은 정도 이렇게 절대 빈곤 가구는 전체 가구 중에 8%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4번을 풀 수 있는 거죠. 2022년에 각국에서 전체 가구 중에 상대적 빈곤 가구의 비율은 8%가 아니야. 20%지. 바로 찾아줄 수 있고 2022년에 각국에서 전체 빈곤 가구 중에 절대적 빈곤 가구의 비율은 50%보다 높다? 전혀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전체 빈곤 가구가 지금 몇 프로야? 20%라고. 100가구 있다고 치면 20가구가 있는 건데 그 20가구 중에 절대적 빈곤 가구가 8가구가 있다는 거니까 50%보다 낮지. 절반이 안 되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5번도 날려줄 수가 있는 겁니다. 상대 빈곤 20%, 절대 빈곤 8%면 20가구 중에 8가구 있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거니까 전체 빈곤 가구는 그냥 둘 중에 높은 가구 비율인 거 알고 있죠? 둘 중에 높은 가구 비율이 그냥 전체 빈곤 가구의 비율이 되는 겁니다. 상대 빈곤이 더 높으니까 그냥 상대 빈곤 가구가 전체 빈곤 가구의 비율이다. 20가구 중에 8가구는 50%보다 미치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정답 2번으로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 4, 5번까지 갈 필요도 없지. 2번에서 그냥 정답이 나와버리기 때문에 18번입니다.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갑병의 관점이라 그러면 당연히 기능론, 갈등론, 상상론이 나올 거고요. 갑, 친환경 경영은 우리 사회 전체의 필요에 의해 나타난다. 이 표현이 딱 나오는 순간 갈등론은 될 수가 없어. 갈등론이라면은 특정 집단, 지배층의 이익에 따라서 나타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을 텐데 우리 사회 전체의 필요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이고 우리 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하는 기능과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면 기능론이라고 봐야 되는 거지. 우리 사회는 여러 가지 사회 구성 요소들이 각자의 기능과 역할을 하면서 균형과 조화와 안정의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일종의 유기체 같은 시스템입니다. 사회 유기체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친환경 경영이라는 것도 사회 구성 요소 중에 하나로서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특정 지배층한테는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역할과 기능을 하면서 사회의 안정과 균형에 기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라는 맥락으로 읽어줘야 되는 거고 소비자들이 친환경 경영에 큰 가치를 부여하고 누가 소비자 개개인들이 기업 경영자들 또 누구? 개개인들이 이에 부응하면서 친환경 경영이 퍼지는 거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 한 명 한 명의 의식과 한 명 한 명의 의미 부여가 중요하고 그 과정에서 한 명 한 명들이 상호작용하는 거지. 이렇게 의미를 부여해 주니까 소비자들이 이 기업 경영자들이 이 개인 대 개인 간의 관계에서 상호작용을 같이 해주는 거야.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도 그렇게 해주겠습니다. 상호작용을 중시하고 개인의 생각에 주목점을 두는 거는 상상론인 거고 친환경 경영은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실제로는 지배 집단의 기득권 유지 수단일 뿐이야. 갈등론이지 뭐. 이거 뭐 설명할 필요 있습니까? 지배 집단의 이익에 의해 가지고 사회 구조가 제도가 만들어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갈등론인 거고 기상갈 순서로 갑니다. 기능론은 사회 각 부분 간의 상호 의존 관계를 강조한 벌써 답이야. 1번 바로 정답. 기능론은 의존 관계. 그걸 통해 가지고 만들어지는 거대한 유기체로서의 사회.
2번 상상론은 대립과 갈등을 사회의 본질적 속성으로 보는 게 아니라 갈등론이 그렇게 보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갈등론, 즉 병의 입장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3번 갈등론은 개인이 사회 구조에 대해 자율성을 가진 존재라고 보지 않아요. 거시적 관점이고 사회 구조를 거시적 관점이 주목하는 이유가 개인이 사회 구조에 대해서 자율성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개인은 그냥 사회 구성 요소의 부산물일 뿐이기 때문에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거시적으로 사회 구조를 분석하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병이 아니라 이건 오히려 을로 바꿔줘야 되는 거겠지. 상상론은 개인이 자율성을 가지고 있어.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존재라고 봐서 개인을 바라보고 개인을 분석하는 걸 더 중시해. 4번 상상론은 기능론과 달리 사회 구조적 측면 아니죠. 기능론이 사회 구조적 측면인 거죠. 거시적 관점이니까. 5번 갈등론은 상상론과 달리 사회를 유기체로 간주하는 게 아니라 기능론이 그렇게 보잖아. 그러니까 병이 아니라 갑, 즉 기능론의 관점은 상상론의 관점과 달리 사회를 일종의 유기체, 사회 유기체설로 본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정답은 1번. 굉장히 쉬운 문제였습니다. 19번 복지제도 문제가 떴단 말이에요. 여기서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평소에 여러분들한테 잘 안 물어보는 걸 또 물어본단 말이야. 근데 사실은 쌤의 킬더킬러 커리큘럼이라든지 아니 그 이후에 더운 모의고사 커리큘럼 같은 것들을 쭉 들어오셨던 기출 메타 커리큘럼 같은 거 들어오셨던 친구들은 이 문제를 보면서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 안 했을 거예요. 왜냐면 쌤이 그전부터 벤 다이어그램이랑 관련된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대비해라고 항상 얘기를 했었고 그거랑 관련해서 생각만 잘하면 굉장히 쉬운 문제에 해당이 됩니다. A. 노령장애 사망. 보통 노령장애 사망이 한꺼번에 묶여가지고 일반적으로 이 국가 구성원들이 겪을 수밖에 없는 불안, 위험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대비해 주는 건 뭐라 그랬어요? 국민연금이란 말이야. 사회보험이에요. 사회보험.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같은 거 지급해가지고 생활 안정을 전 국민에게 보장하려고 하는 것들은 국민연금이라고 쌤이 그전부터 많이 얘기를 해왔고 그거 외우고 있었으면 되게 쉬웠을 거야. 사실 이 문제를 처음 보고 어떤 친구들은 이거 사회보험이라고 추측할 만한 근거가 없는데 그러니까 외우란 말이야. 웬만하면은. 사회보험에 5가지가 있어요. 이 공공부조에 4가지가 있고 그 정도는 개념에서 확실히 외워주고 들어와야지 무난하게 풀 수 있습니다. B. 65세 이상 노인 중에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사람들한테 준다는 거는 선별적 복지고 연금, 돈을 준다는 거니까 사회 서비스는 날아가고 선별적 복지인 순간 사회보험도 날아가면은 공공부조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정확히 말하면 공공부조 중에서는 노인들에게 제공되는 기초연금이다라는 것까지도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반드시. 그러면은 사회보험 A가 B가 공공부조 이런 식으로 간다고 생각을 하고 문제 풀면 될 것 같아요. 사회보험의 수급자 중에 공공부조의 수급자 비율이 나와 있고 2020년이랑 2021년에 공공부조의 수급자 중에 사회보험의 수급자 비율도 지금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래 보면은 갑지역 인구는 100만 명으로 일정하대. 그 연도에 따라서 변하지가 않았어. 갑지역 인구 중에 상호부조의 원리에 기초한 제도. 뭐지? 상호부조의 원리에 기초한 건 사회보험이니까 A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A 제도의 수급자 비율은 2020년과 2021년이 20%로 같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 그리고 사회보험 안에서 공공부조 수급하는 애들도 있고 공공부조 안에서 사회보험 수급하는 애들도 있고 그래. 그러면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야겠다라는 생각을 즉시 하셔야 되는 겁니다. 즉시 벤 다이어그램 무조건 그려. 그럼 2020년과 2021년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 상황에서 A가 있고 B가 있지. 사회보험이 있고 공공부조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려주면 돼요.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있게. 요 안에 숫자 넣을 수 있게. A, B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가지고 파악을 하면은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한 상태에서 확실히 나온 건 뭐야? 갑지역 인구는 어차피 전체 100만 명으로 무조건 일정한 상황인데 이 100만 명 중에서 상호부조의 원리에 기초한 제도의 수급자 비율은 2020년과 2021년에 둘 다 20%라고 했으니까 상호부조의 원리에 기초한 여기 사회보험에 해당되는 애들의 비율이 전체 중에 20%, 20만 명이란 거야. 100만 명 중에서 20%니까 20만 명으로 일정하다라고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고 A의 수급자 중에 공공부조의 수급자 비율이 20%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야? 2020년에 A제도 지금 20만 명이 수급받거든. 전체 중에 20%가 수급받거든. 그 안에서 또 20%만큼이 지금 2020년에는 B도 수급하고 있다는 뜻이잖아. 20만 명 중에서 20%가 몇 명이에요? 4만 명이고 4%지 전체 중에서는. 전체 20% 중에서 또 20% 찾으면은 20% 안에서 5분의 1인 거잖아. 그렇게 생각해야 되고 그냥 20% 안에서 20% 하면 2 곱하기 2 해가지고 4 이렇게 나오기도 한단 말이야.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요 안에 4만 명이 들어가는구나 혹은 전체 중에 4%가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줘도 될 거고 인구를 100만 명으로 예쁘게 잡아줘가지고 그냥 100% 안에서 뭐 20%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100만 명 중에서 20만 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B의 수급자 중에서 A의 수급자 비율이 25%. 그거 하기 전에 20만 명 중에서 4만 명이 둘 다 수급하면 여기 A만 수급하는 애들은 16만 명이다. 이 정도도 충분히 적어줄 수 있는 거고
그리고 B의 수급자 중에 A의 수급자 비율이 25%다. 25%는 4분의 1이기 때문에 B의 수급자 전체 인구가 지금 당장 몇 명인지는 모르지만 요 중에 4분의 1이 4만 명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은 요거 실제 인구 꺼낼 수 있죠. 16만 명인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4%가 얘 전체 중에 4분의 1이라고 얘기하니까 전체는 16%겠네. 이렇게 곱하기 4를 해서 거꾸로 꺼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요게 16%면은 B만 수급하는 애들은 12% 혹은 12만 명 이런 식으로 꺼낼 수 있을 거고요. 2021년도 똑같은 방식으로 갑니다. 사회보험 수급자 중에 정확히 말하면 20만 명 중에 35%에 해당되는 애들이 여기 있대. 20만 명 중에서 혹은 20% 안에서 35%는 어떻게 꺼내는 거죠? 3.5 곱하기 2 해주면 됩니다. 쌤이 이렇게 얘기를 했죠. 비율 안에서 35%라는 또 비율을 구해야 되는 경우에는 그리고 전체 인구 중에 얘가 몇 퍼센트인지 알고 싶을 때는 20% 안에 35%야? 2 곱하기 3.5를 하면 돼. 그냥 10분의 1씩 나눠가지고 곱해주면 그대로 전체 인구 중에 비율이 나오기 때문에 요거 7이라는 게 바로 나오고 A만 수급한 애들은 13%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B의 수급자 중에 A의 수급자 비율은 28%래. 28% 이렇게 나와 있으면 28%면 100분의 28이잖아. 그걸 4로 나눠주면은 25분의 7이 된단 말이야. 100분의 28이면 25분의 7이잖아.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B의 25분의 7이 얘가 된다는 얘기잖아. B의 수급자 중에 A도 수급하는 애들이 7만 명이니까 7%니까 25만 명 중에 7만 명? 그럼 여기 25 그대로 적어보면 되겠네. 25만 명 중에 7만 명이 요 28%에 해당되는 비율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그대로 적어주면 되는 거죠. 약분을 해보니까 그대로 나오는 거야. 그러면은 여기 25만 명 중에서 7만 명 빼주면은 18만 명에 해당되는 애들이 B만 수급한 애들 이렇게 될 거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합집합도 구하고 교집합도 구하고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실제 인구가 다 나와 있는 거야. 전체 인구 중에 퍼센트이기도 하고 이게 전체 100만 명 중에서 그냥 실제 인구이기도 한 거야. 13만 명, 7만 명 이런 식으로. 전체 인구는 변한 적도 없으니까요. 100만 명에 고정돼 있고. 그럼 이제 문제 푸는 건 하나도 어렵지가 않죠. 1번 2020년에 수익자 부담의 원칙을 적용하는 제도는 사회보험입니다. A이기 때문에 A 제도의 수급자가 그렇지 않은 제도의 수급자보다 적다. A 제도의 수급자는 20만 명이야. B 제도 수급자는 16만 명이야. 그러니까 A 제도 수급자가 B 제도 수급자보다 많아. 1번 틀렸고. 2번 2021년에 의무가입의 원칙을 적용하는 제도. 의무가입은 이제 사회보험이 적용하는 거고 그렇지 않은 제도는 공공부조니까 A 제도의 수급자가 2021년에 20만 명 그리고 그렇지 않은 제도의 수급자가 25만 명 그럼 적은 거지. 20만 명이랑 25만 명이랑 비교하면 더 적은 거니까. 3번 2020년에 사후 처방적 성격이 강한 제도는 B잖아. 공공부조. 사전 예방적 성격이 강한 제도는 A잖아. 사회보험. 그러면 2020년으로 가가지고 공공부조의 수급자 같은 경우에 25만 명인데 사회보험의 수급자 같은 경우는 20만 명이란 말이야. 그러면 4만 명이 많은 게 아니라 5만 명이 많은 거지 라고 바꿔줘야 되고 4번 2020년 대비 2021년에 선별적 복지 이념에 기초한 제도 같은 경우에 공공부조이기 때문에 B가 되는 건데 2020년에서 2021년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공공부조의 수급자에만 해당하는 사람들의 증가율을 지금 구하라고 지금 돼 있단 말이죠. 그러면 공공부조의 수급자에만 해당되는 사람들이 원래 2020년에 그리고 2021년에 몇만 명으로 바뀌었는지를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0년에는 공공부조에만 해당되는 사람들은 몇 명이었어요? 여기 16만 중에서 중복되는 4만 명 빼고 12만 명이 공공부조에만 해당되는 사람들이잖아. 그러면 12만 명에서 몇 명이 된 거야? 18만 명이 된 거지. 그러면은 50%가 맞냐? 50%가 맞지. 12만 명에서 18만 명 됐으면 절반이 증가하니까 50%인 거죠. 그렇게 해도 되고 변하기 전에 값 12 그리고 변한 양 6 곱하기 100 하면은 50%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4번이 정답이라는 거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죠. 5번 2020년 대비 2021년에 공공부조에 해당하는 제도 B 제도의 수급자에만 또 나왔다. 해당하는 사람과 달리 사회보험에 해당하는 제도 A의 수급자에만 해당하는 사람은 증가했다라고 지금 돼 있는데 어렵지 않아 또 이것도 2020년 대비 2021년에 공공부조에 해당하는 제도의 수급자에만 해당하는 사람과 달리라고 돼 있고 여기가 이제 긍정적으로 적혀 있는 거잖아. 사회보험에 해당하는 제도의 수급자에만 해당하는 사람은 증가했다. 이거부터 확인을 해보자고. 이렇게 그냥 뭐랄까 이게 부정문이 아니라 그냥 평서문으로 그냥 돼 있는 이런 것부터 해석하는 게 아무래도 정답 찾아내는 게 좀 더 유리하겠죠. 사회보험에 해당하는 제도 A의 수급자에만 해당하는 사람은 여기서 여기로 갈 때 어떻게 됐죠? 16만 명에서 13만 명이 됐네요. 증가한 게 아니네. 탈락. 5번 바로 날려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정답은 4번이 된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19번의 정답은 4번. 마지막 20번 문제. 도표 문제를 이렇게 연타로 치는 모의고사는 그렇게 흔하진 않은데 이번에 딱 그렇게 나와버렸죠. 사실 수능에도 이런 식으로 나올 가능성을 배제는 할 수는 없지만 아마 그렇게 나올 가능성이 적지 않을까라고 쌤은 좀 감히 얘기를 해드립니다. 수능에서는 일반적으로는 도표 통계 문제를 연달아서 배치는 잘 안 하기는 해요. 이게 약간 학생들의 부담을 좀
적당히 줄여주기 위해서인 선택인지 몰라도 보통은 그렇게 나오는 편이에요. 20번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표는 각국의 인구 관련 지표를 나타낸 거고 T년 대비 T 플러스 50년의 총인구 증가율이 200%. 이 얘기는 진짜 중요하지. 200% 증가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야? 3배가 됐다는 얘기야. 착각하면 안 돼. 200%가 됐다는 얘기는 2배가 됐다는 뜻이 아니야. 원래 100%였는데 원래 변하기 전에 값이. 거기서 200%를 얹었다는 얘기니까 300%가 돼서 3배가 됐다는 뜻이라고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총부양비와 노령화 지수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가로 기준으로 돼 있으면 보기 어려우니까 세로 기준으로 이렇게 바꿔가지고 우리 어차피 해야 되잖아요. 유로소년 인구, 부양 인구, 노인 인구, 총인구 비율을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T년에는 총부양비가 100이고 노령화 지수가 25라고 지금 돼 있어. 총부양비가 100이라는 얘기는 부양 인구가 이거 총부양비가 뭐야 어차피. 총부양비는 부양 인구분의 유소년 인구 더하기 노년 인구고 노령화 지수는 유소년 인구분의 노년 인구고 총부양비가 100이라는 얘기는 부양 인구 100명 있을 때 유소년 인구 더하기 노인 인구도 100명이다 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 노령화 지수는 유소년 인구랑 노년 인구의 비율을 얘기하는 거니까 25라고 얘기하는 거는 여기는 이제 부양 인구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고. 어차피 분모가 100명일 때 유소년 노년 인구가 100명이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 T년에는. 그러니까 부양 인구가 100명이야. 유소년 인구 더하기 노인 인구가 100명이야. 만약에 이렇게 가정하고 간다면 문제가 잘 풀릴까? 이걸 머릿속으로 한번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는 거야. 그런 상황에서 지금 유소년 인구와 노인 인구의 비율을 알려주고 있잖아. 얘네 합치면 100인 상황인데 거기서 비율을 알려주고 있다고 얘네 각각. 25면 뭐예요? 유소년 인구 100명 있을 때 노인 인구 25명 있다는 얘기니까 4대 1의 비율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유소년 인구 대 노인 인구가. 나눠줘 안 나눠줘? 4대 1로 나누면 나눠지잖아. 5로 나눠지잖아. 이거 4대 1이니까 합쳐서 5를 100을 5로 나눌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유소년 인구 같은 경우에는 노인 인구 같은 경우는 비율상으로 2를 가져가니까 20이 될 거고 유소년 인구는 80 이렇게. 이 비율 두 개를 합쳐서 5 100을 5로 나누는 거야. 그러면 비율 1당 20씩 먹는다는 뜻이잖아. 그럼 비율 1 가진 노인은 20이고 비율 4 가진 유소년은 80이고 이런 식으로 아 되네? 그러면 T 플러스 50도 되겠지 라고 생각을 하고 출발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은 총인구가 200 이렇게 나오게 되고 T 플러스 50년도 똑같은 방식으로 한번 가보자고. 총부양비가 50이야. 그럼 무슨 말이야? 부양인구가 100명 있을 때 유소년 인구 더하기 노인 인구 50명 있다는 뜻이지. 여기 합치면 50명 된다는 뜻이야. 그럼 총인구는 150명이 당연히 나올 거고 노령화 지수가 100인 상황이란 말이야. 그럼 1대1이라는 거잖아. 유소년 인구 대 노인 인구가 1대1이라고. 그러면 25, 25지 뭐. 25, 25. 참 쉽죠. 이렇게 해가지고 1대1로 그냥 나눠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 아까 요거 까먹고 넘어갔으면 안 되니까 총인구가 3배가 됐다고 아까 얘기를 했단 말이야. 증가율이 200%라서. 그렇게 되면 총인구가 실제로 여기서 여기로 넘어갈 때 몇 명이 됐다라고 가정을 해야 된다? 아, 3배가 됐다라고 가정을 해야 되니까 600명이 됐다고 가정을 하자. 그러면은 150이 600으로 바뀌었으니 얘가 대장이 되는 요 기준값 총인구가 4배 늘어난 거예요. 그럼 나머지도 비율이 유지돼야 되기 때문에 얘네들끼리 비율이 연결돼 있잖아. 이 비율들이 유지가 돼야 되기 때문에 얘가 4배 됐어? 나도 4배 될래? 라고 형 따라갈래? 이런 식으로 다 4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친구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 있는 비율이랑 연결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인구를 막 넘어서 비교해도 상관이 없는 거지. 그럼 부양 인구는 T 플러스 50년에 T년에 4배래. 여기랑 여기를 비교해야죠. 그렇죠? 4배? 맞네? 1번 정답 바로. 어렵지 않게 문제가 나와버립니다. 아, 요거랑 얘를 비교할 수 있게 지금 만들어 놓은 상황인데 4배가 딱 되니까 4배가 맞네. 이번 유소년 인구는 T 플러스 50년이 T년보다 적다. 유소년 인구 T 플러스 50년에 100명이야. 얘랑 비교해야지. 얘랑 25 보면 안 되고 100명, 80명 비교하면은 T 플러스 50년이 T년보다 크다가 되는 거고 3번 유소년 부양비는 T년이 T 플러스 50년보다 작다. 유소년 부양비라 그러면 요 안에서의 유소년 인구와 부양 인구의 비율을 물어보는 거니까 그냥 보기 쉬운 숫자로 아무렇게나 계산하면 되죠. 유소년 부양비가 부양 인구분의 유소년 인구기 때문에 요거야 그냥 요거야 그냥 요거. 그러면 T년이 당연히 더 크지. 그냥 이거야. 100분의 80, 100분의 25. 얘로 해도 어차피 100분의 25 나오게 돼 있어. 그냥 보기 쉬운 숫자로 계산하면 되는 거죠. 아, T년이 더 크다. 4번 노년 인구 대비 부양 인구는 T 플러스 50년이 T년보다 크다. 이건 노인 인구분의 부양 인구 하라는 소리인데 이거 나와 있어. 여기도. 이거잖아 그냥. 노인 인구분의 부양 인구. 이거 노인 인구분의 부양 인구잖아. 여기는 5고 여기는 4네. 아, 여기가 더 크네 이번에도. T년이 더 크다. T 플러스 50년이 더 작다. 이렇게 되는 거고. 5번 T 플러스 50년에는 T년과 달리 총인구 중 노년 인구의 비율이 20%보다 높다. T 플러스 50년에는 한번 보죠. T년과 달리는 나중에 보고 T 플러스 50년의 총인구 중에 노년 인구의 비율은 몇인가. 150명 있는데 25명 있단 말이야. 600명 있는데 100명 있단 말이야. 이거 20%보다 높아? 20% 안 돼요. 600명 중에 20%가 되려면 120명이 돼야 된단 말이야. 10분의 2가 돼야 되기 때문에 120명보다는 작잖아. 이게 지금.
그러니까 20%가 안 되지. 20%보다 높은 게 아니라 20%보다 낮다. 이렇게 잡아주면은 정답 1번으로 굉장히 쉽게 문제를 풀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표 통계 문제가 좀 많고 약간 여러분들이 처음 보는 원리를 적용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건 솔직히 말하면 킬더킬러를 안 들었을 때고 킬더킬러를 무난하게 수강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요 원리 쌤이 뭐 맨날 강조했던 거 야 증가율 200%면 3배야. 이게 100%면 2배고 이런 거 착각하지 마라고 얘기했던 것도 기억날 거고 총부양비 노령화 지수로 이거 구하는 것도 너무너무 쌤이 많이 설명해 줬던 거라서 충분하게 지금까지 쌤의 강의를 들어온 친구들은 이 문제가 어렵다고 느끼진 않았을 거라고 믿습니다. 만약에 어렵다고 느끼면 킬더킬러를 다시 한번 체크하시는 게 아무래도 좀 더 유리하긴 할 거예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도표 통계 문제가 양이 좀 많아가지고 좀 시간이 부족하고 특히 도표 통계에 약한 친구들은 좀 그렇게 느낄 수 있었겠지만 9월 평가원의 느낌하고는 조금 별개의 약간 별개의 예전에 나오던 모의고사에 좀 더 가까운 그런 느낌의 모의고사였다고 평가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20번 문제까지 풀어보고 우리는 전문항 해설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쌤은 요즘에 되게 바빠요. 그 다음 커리큘럼이 쌤이 이제 마지막 커리큘럼이잖아. 수능 한 달 정도 남기고 넥스트 레벨이라는 커리큘럼을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정말 어려운 문제를 좀 선보여 줄 거거든요. 수능에 나올 가능성이 있는 가장 어려운 선지, 가장 어려운 문제 유형을 좀 보여줄 예정이라서 그거 만드느라고 진짜로 어제도 밤새 가지고 지금 쌤이 약간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는데 지금 눈이 너구리 상태란 말이야. 다크서클이 지금 번져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지막까지 힘을 내셔가지고 쌤이랑 같이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으니까 한 달 정도는 충분히 역전이 가능한 시간이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힘을 잃지 않고 이 10월 학평의 결과를 반성해 보면서 그걸 통해서 수능에서 훨씬 더 높은 점수를 맞을 수 있는 그런 훈련을 지금부터 좀 빡세게 해보시기를 기원을 하겠습니다. 저는 또 조만간 이제 다음 해설 영상은 이제 수능이겠네.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뭐 더원 모의고사 해설도 찍고 있고 넥스트 레벨 해설도 찍고 있고 하지만 사실 뭐 이걸 이제 쌤 커리큘럼 안 들으면서 보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테니까 다음번에는 이제 수능 해설 영상으로 모두와 만나뵙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화이팅이고 수능까지 열심히 한번 달려봅시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